성남시 태평동에서 사촌 동생이랑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일반인에게 귀신이나 악마, 사탄이 접근하여 유혹하는 경우도 있지만 성직자 또는 성직자의 가족에게는 그 사례와 강도가 훨씬 강하다는 이야기. 악마나 사탄 입장에서는 일반인을 유혹하여 타락시키는 것보다 성직자를 타락시키는 것이 훨씬 재미있고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보통 목회자의 자녀는 극과 극의 성장 패턴을 보이게 되더라고요. 아주 착한 모범적인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정말 심각할 정도로 타락하거나 그저 그런 평범한 사람은 보기 힘듭니다. 제 사촌 동생은 키도 훤칠하고 얼굴도 잘생긴 대표적 훈남입니다. 아버지가 목회자고요. 그 동생에게 일어났던 일을 말해봅니다. 외모가 괜찮고 성격이 활발하여 고교 시절 인기가 좋았던 동생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인생이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압구정동의 친구들과 놀러 갔다가 한 연예기획사로부터 캐스팅 제의를 받은 건데요. 집안의 반대에도 동생은 반드시 연예인이 되겠다며 기획사 연습생 생활을 시작하였고 당연히 일반적인 학생의 삶과는 많이 멀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동생의 비행이 시작되었는데 질이 좋지 않은 친구들을 만나면서 술과 담배 그리고 여자는 기본이었고 경찰서를 쉼없이 들락거리는 정말 전형적인 문제아가 되었지요. 그 착하던 동생이 변하는 과정은 옆에서 지켜보기에도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렇게 2년여간 방탕한 생활을 이어가던 동생은 문득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태생이 태생인지라 본래의 삶으로 돌아가기 위한 첫걸음을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으로 시작하고자 하였답니다. 이제부터 하는 이야기는 나중에 동생과 술 한잔 하던 중 나눴던 대화입니다. 형은 수원에 있는 그 기도원 알지? 우리 교회에서 초등학교 때 방학마다 갔었던 곳. 그래서 나는 당연히 안다고 말했죠. 어린 마음에 거기 가서 뭘 안다고 울고불고 했었는지. 지금 생각하면 어이가 없다. 그러자 동생이 말했습니다. 나 거기서 사탄 같은 거 만났어. 웃지 말고.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 전부 다 진짜야. 내가 한참 연예인 한다고 기획사 따라다니다가 멈췄던 게 어느 순간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였거든. 그래서 친구랑 거길 갔었어. 뭔가 인생을 바꿀 계기를 만들려고. 형 내 친구 중에 동호라고 알지? 목사님 아들. 나 혼자 가면 금방 도로 나올 것 같아서 걔한테 부탁해서 같이 갔었거든. 나 거기서 3일 동안 엄청 회개하고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겠다 싶어서 집에 돌아가려고 했던 날 밤에 있었던 일이야. 그 기도원이 크기는 엄청 커도 우리처럼 일반 신도가 묵을 만한 숙소는 없는 거 알지? 그날도 몇백 명이 거기 대강당에서 흩어져서 자는데 나랑 내 친구도 한쪽 구석에 엎드려서 수다 떨고 있었어. 내려가면 뭐부터 먹을지 같은 시덥잖은 얘기. 근데 우리 머리맡에 어떤 가족이 자고 있었거든. 그런데 7살쯤 되는 애가 갑자기 스르르 상체만 일으키는 거야. 당연히 우리가 하도 떠들어서 깬 줄 알고 미안하다고 달랬는데 얘가 나를 쳐다보더라고. 몇 번 미안하다고 얘기했는데도 계속 쳐다보길래 우리도 좀 이상해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는데 얘 눈이 눈동자가 천천히 세로로 길게 찢어지더라. 검은 자위 거기만 무슨 파충류처럼. 근데 그때 동우가 그러더라. 갑자기 악취가 엄청 풍긴다고. 방언이라고 알지? 그런 것처럼 교회에는 방언, 통역, 치유 뭐 그런 은사 같은 게 있는데 그 중에 악한 영을 느끼는 그런 은사도 있어. 동우가 그런 비슷한 게 있다고 했었는데 특정 장소나 특정한 사람을 만나면 갑자기 엄청난 악취가 느껴진대. 걔는 그런 장소나 사람을 만나면 꼭 피하거든. 아무튼 윤이 그렇게 변하더니 얘가 오른쪽 손을 가슴 높이까지 들고서 꼭 경련 일으키는 것처럼 부들부들 떠는 거야. 나를 노려보면서 손을 부들부들 떠는데 그 순간 몸이 딱 굳어버리더라. 말도 안 나오고. 그것보다도 진짜 무서웠던 건 차라리 일어나서 걸어오면 어차피 쬐그만 꼬맹이니까 안 무서웠을 텐데 다리 쭉 펴고 앉아서 오른손은 가슴 높이까지 들고 부들부들 떨면서 왼손으로만 조금씩 기어오니까 한 1m쯤 떨어져 있었나? 그쯤 되는 거리에서 왼손으로만 기어오면서 뭐라고 중얼중얼 거리는 거야. 가까워지니까 중얼거리던 소리가 조금씩 들리는데 나 잘했잖아. 우리 정말 잘했잖아. 나 잘했잖아. 우리 정말 잘했잖아. 이것만 반복해서 중얼거리더라고. 무슨 가위 눌리는 것처럼 몸을 못 움직이니까
걔가 거의 얼굴이 맞닿을 정도로 귀여울 때까지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몇 분 동안 그 꼬맹이가 내 귀에다 대고 저 말만 계속 반복하는 거야. 나 잘했잖아. 우리 정말 잘했잖아. 이것만 말했지. 걔가 내 귀에다 대고 저 말 반복할 때 진짜 너무 무서워서 속으로 주기도문을 수십 번씩 외우고 막 찬송 부르고 그랬더니 얘가 중얼거리는 걸 딱 멈추더라고. 그러더니 내 얼굴 쪽으로 다시 와서 한참 노려보는 거야. 물론 나랑 동호는 계속 굳어 있었지. 그러더니 기어왔던 그 자세 그대로 다시 원래 자리로 기어가는데 사람이 방바닥에 주저앉아서 다리는 쭉 펴고 오른손은 가슴에서 경련하면서 왼손으로 뒤로 기어가는 게 가능한가? 절대 불가능한 모습으로 기어가는데 진짜 오줌을 쌀 뻔했어. 근데 얘가 뒤로 기어가면서 뭐라고 중얼거리기 시작했는지 알아? 나 다시 돌아온다. 기다려. 나 다시 돌아온다. 기다려. 그러더라. 원래 누워있던 자리까지 기어가더니 스르륵 자리에 눕더라. 딱 걔가 눕는 순간부터 몸도 움직여지고 목소리도 돌아와서 막 소리 질렀더니 자던 사람들이 다 깨서 쳐다보는데 그 꼬맹이는 꼼짝도 안 하는 거야. 그렇게 시끄럽게 굴었는데도 우리가 벌벌 떨면서 제 귀신 들렸다고 목사님 불러달라고 소리 지르니까 목사님들이 오셔서 겪었던 일 들어보시더니 나한테 씌웠던 뱀 귀신이 내가 빠져나가려 하니까 직접 나타난 것 같다면서 몸 조심하라고 당부하셨어. 다음 날 기도원에서 내려가고자 했던 동생은 일정을 변경하여 부흥회에 참석하기로 마음먹었답니다. 부흥회란 기독교에서 특정한 목적을 띠고 진행하는 예배의 일종이죠. 당시 현장에서 동생과 동생 친구의 이야기를 들은 목사들이 부흥회에 참석하기를 권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부흥회는 능력이 뛰어난 목회자가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니 부흥회 종료 후 상담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동생의 아버지, 제게는 삼촌이 되시는 분도 그러길 권유하셨고요. 다만 동호는 다른 일이 있어 먼저 집에 돌아갔어요. 그 기도원의 부흥회는 규모가 크기로 유명한데요. 초대형 교회에서 운영하는 기도원이다 보니 그 교회의 신도도 많이 참여하고 다른 교회에서도 단체로 참석할 정도입니다. 다시 동생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때까진 별일 없었지. 뭐 계속 예배당에 있기도 했고 다른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살려달라고 기도만 했으니까. 계속 금식 기도를 해서 그런지 배고파 죽겠던 것 빼고는 괜찮았어. 처음에 들어가니까 이미 다른 분들에게 이야기를 좀 들으셨는지 최근에 별일 없었는지 이상한 곳에 가거나 접한 적은 없었는지 물어보시더라고. 뭐 별다른 일은 없었고 딱 하나 이상한 기억이 있었던 거. 그거 말씀드렸어.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유난히 기억에 남았거든. 형도 알다시피 내가 그때 엄청 놀았잖아. 주말이면 진짜 거의 한 번도 안 빼고 클럽에 다녔었는데 원래 항상 홍대로 다니다가 그날은 이태원에 갔었어. 할로윈 가면을 거기 가면 싸게 살 수 있다고 해가지고 살 거 사고 무슨 호텔 옆에 있는 2층 클럽에서 놀다가 취해서 집에 가려고 나왔는데 어딘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걷다 보니까 어떤 골목에서 동남아 쪽인지 아랍 쪽인지 아무튼 어떤 남자 2명이서 길에 의자랑 탁자 같은 거 내놓고 뭘 마시고 있는 거야. 내가 낯을 전혀 안 가리잖아. 거기에 술도 취했겠다. 가서 말을 걸었더니 한국어를 전혀 못 알아듣더라. 그래서 그냥 가려고 했더니 술을 한 잔 주더라고. 제스처가 먹고 가라는 것 같아서 고맙다고 하고 마셨는데 그게 좀 이상했어. 색은 꼭 맥주처럼 갈색이었는데 좀 탁했던 것 같고 목구멍이 얼얼할 정도로 달면서 걸쭉한 거였거든. 그 뭐냐. 수학과 가면 딸기맛 물약 주잖아. 그거 같은 느낌인데 맛은 고기맛. 액체인데 고기맛 나는 거 먹어본 적 있어? 하도 맛이 독특해서 그렇게 취했었는데도 아직도 기억나. 아무리 취해도 그렇지. 그땐 좀 미쳤었지. 아무튼 그거 먹고 집에 어떻게 들어가서 자고 일어났더니 이불에 피가 잔뜩 묻어 있더라고. 코피 흘린 줄 알고 거울을 봤는데 코피 난 흔적도 없고 어디 다친 곳도 없고 몸 여기저기 둘러봐도 작은 생치기 하나 없길래 그냥 코피 났나 보다 하고 말았었지. 그때 받아 마신 것 때문인지 알 순 없지만 내가 교회를 떠나 방황하다 보니 영적으로 엄청 약해져 있는 상황에서 뭔가를 접한 것 같다고. 특별히 기억나는 게 없다면 아마 그때 먹은 게 문제가 됐을 수도 있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뭐 아무튼 그런 소리 하시고는 기도해 주시고 끝났지.
그 꼬마한테 시워서 나타났던 게 다시 오겠다고 했었으니까 숙식 비용 같은 거 신경 쓰지 말고 예배 빠짐없이 참석하면서 기도만 하셨어. 뭐 나도 두렵기도 하고 해서 그러겠다고 했고 진짜 잘 때 하고 화장실 갈 때 빼고는 하루 종일 예배당에서만 살았는데 그 일 있고 나서 한 열흘 정도 지났나? 그날 두 번째 이상한 일이 있었는데 점심 먹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계속 신경 쓰이는 게 있었어. 앞에 앉아있는 어떤 아줌마가 옆에다가 성경책을 내려놓고 있었는데 원래 성경책 표지가 대부분 검은색이잖아. 근데 꼭 그 검은색 표지가 일렁일렁하고 움직이는 것 같은 거야. 뭐라고 표현해야 하나. 잔디밭에 개구리나 뱀이 있으면 보호색 때문에 잘 안 보이잖아. 움직이기 전에는 티도 잘 안 나고 검은색 성경책 표지에 검은색의 뭔가가 꿈틀꿈틀대는 것 같은 느낌. 형은 교회 안 다닌 지 오래돼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성경책도 신성하게 여기는 거 알지? 나도 당연히 그랬거든. 계속 그거 신경 쓰고 있는데 거기서 벌레 같은 게 날아오르는 거야. 파리 같아 보였는데 분명 곤충은 아니었어. 날개가 없었으니까. 그냥 검은색 작은 동그라미. 그게 처음엔 내 머리 위에 가만히 떠 있었어. 앉아서는 손이 안 닿을 정도 높이에서. 성경책에서 날아오른 거니까 뭔가 좋은 건 줄 알고 엄청 기뻐서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막 감사기도 하고 그랬지. 한참 찬송가 부르다가 위를 슬쩍 쳐다봤는데 이게 조금씩 커지더니 커튼처럼 나를 까맣게 둘러싸버리는 거야. 정신 차려보니까 나 혼자 예배당 밖으로 뛰쳐나와 있고 사람들이 웅성웅성 따라 나와서 쳐다보고 있었어. 내가 어리둥절해서 있으니까 저번에 강당에서 자다가 이상한 일 겪었을 때 상담을 주선해 주셨던 목사님이 막 뛰어오시더라고. 그러더니 나한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는데 나도 내가 왜 여기 서 있는지 모르는데 무슨 말을 하겠어. 오히려 내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목사님 하시는 이야기가 내가 갑자기 소리를 빽 지르면서 벌떡 일어서더니 찬송가에 맞춰서 이상한 춤을 추더래. 사람들이 다들 놀라서 찬송하던 거 멈추고 쳐다보니까 노래해, 노래하라고 라고 소리 지르면서 웃어대다가 뛰쳐나온 거라 하더라. 근데 웃긴 건 박장대소 하다가 나왔다고 했는데 그때 내 얼굴은 눈물 범벅이었거든. 나도 내가 얘기하면서 아직도 믿어지지가 않아. 내가 그랬다고 하니까 거기 더 있을 수가 없더라고. 사람들이 미친 사람이네, 귀신 들린 사람이네 수근거릴 것도 그렇고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을 했다면 또 나도 모르게 무슨 일을 벌일지도 무섭고 그래서 바로 짐 싸가지고 뛰쳐나왔지. 나 그것 때문에 형 만나러 온 거야. 형 혼자 자취하지. 진짜 미안한데 며칠만 형네 집에 있으면 안 돼. 형이 좀 도와줄 게 있어서. 동생과의 만남 이후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삼촌께 전화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적어도 제 상식으로는 신기하고 무서운 일이기는 하나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절대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저 역시 제가 듣거나 겪지 않았다면 소설이네, 자작이네 했을 겁니다. 그게 당연한 상식이고 당연한 겁니다. 삼촌과의 대화와 만남을 말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려야 하는 게 있어요. 저희 외가는 대대로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었습니다. 외할머니의 어머니, 그러니까 제 증조할머니부터 기독교를 믿어온 집안인 건데요. 그런 집안에서 목사가 탄생했으니 얼마나 가문의 영광이었겠어요. 삼촌께선 신학대를 졸업하시고 경기도의 중소형 교회에서 전도사로 5년가량 일하시다가 개척교회를 내셨습니다. 당연히 온 가족이 전부 그 교회로 옮겨갔고 예외란 없었습니다. 저희 집도 친가는 전통적 유교를 따르고 있어 제사에 참여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까지 전부 매주 예배를 나가고 교회 야유회 등 각종 행사에 참여해왔습니다. 그렇게 개척교회는 순조롭게 교인은 400명까지 커지고 있었는데 문제는 삼촌의 외골수 성격이었습니다. 교회가 커지게 되면 장로를 열어두면서 교회를 잘 운영하기 위해 운영회의도 하고 그 방향을 정해가게 되는데 삼촌께서 워낙 강성이시다 보니 다른 교인과 장로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지 않으셨어요. 적당한 타협을 싫어하셨었거든요. 원칙주의자셨어요. 그러다 보니 조금씩 신도가 떠나가기 시작했고 특히 장로 하시던 분들이 나갈 때는 그분을 따르는 그룹이 통째로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많아 그 사람 많던 교회가 순식간에 작아지게 되었지요. 그 과정에서 가족 간 불화까지 발생하여 서로 본의 아니게 멀어졌고 결국 제가 삼촌께 전화를 드리던 그 시절에는
가족들도 각자 다른 교회에 다니고 있어 자연스레 삼촌과는 1년에 한 번 연락을 할까 말까 하던, 또 교회에는 극소수의 신도만 남아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삼촌께 전화드리던 순간까지도 동생의 이야기가 무섭고 신기하기는 하였으나 실화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동생이 너무 힘들다 보니 약간의 정신착란 증세나 피해망상 증세가 온 건 아닌지 의심하였고요. 그래서 삼촌께 현 상황을 말씀드리고 동생이 병원 진료 등을 받을 수 있게 하려 전화드렸던 것입니다. 제 전화를 반갑게 받아주셨던 삼촌께선 제가 이야기를 시작하고 다 끝날 때까지 아무 말 없이 침묵하셨어요. 그리곤 딱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동생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일 삼촌네 교회로 오라고. 어차피 동생은 며칠 후에 집에 오기로 하여 다음 날 바로 교회에 찾아갔습니다. 반갑게 맞이해주신 삼촌께선 간단히 동생의 안부를 물으시고는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동생은 성인이 되자마자 거의 가출하다시피 독립하고 가끔 전화통화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별 왕래가 없었답니다. 너 요즘 교회에 전혀 안 다닌다는 이상한 소문이 돌더라.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시간을 내는 게 좋아. 너도 이야기 들었으니 뭔가 좀 느끼는 게 있었을 텐데. 그래서 저는 말했죠. 그렇긴 한데요. 삼촌께는 죄송하지만 그래도 솔직히 저는 믿기지가 않아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어떻게. 그러자 삼촌이 말하길.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하지만 삼촌은 이야기 전부 다 믿는다. 엄청 발달된 과학기술 시대에 그런 걸 믿는다는 게 이상하지. 하지만 반대로 그런 과학기술의 정점에 서 있는 과학자나 기술자들 중에서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엄청 많아. 뭐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여튼 너 성경은 전부 다 믿지? 그 성경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게 귀신이나 사탄이라는 존재야. 수도 쓸 수 없을 만큼 많이 언급이 되어 있지. 나도 처음 목회 일을 시작하던 시절에 워낙 이상한 일들을 겪어서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또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전부 다 믿는다. 교회 일하는 사람 치고 이런 일 한 번 겪지 않은 사람 보기 드물지. 너 혹시 기억나니? 삼촌이 교회 개척하기 전에 우리 집안 사람들 전부 성남에 있던 교회에 다녔었던 거. 너희 집이 분당으로 이사 가기 전에 다니던 그 교회. 그 교회 없어진 지 한참 됐는데 혹시 가본 적 있니? 삼촌이 거기 전도사로 일했었던 건 알지? 그때 삼촌도 처음으로 이상한 일을 겪었지. 거기 교회 목사님이 좋은 사람이긴 했는데 나중에는 많이 타락하셨었거든. 사실 삼촌은 신학교 졸업하고 거기 교회에서 일하다가 교회를 물려받기로 했었어. 그런데 어느 날 교회가 이사를 간다고 하는 거야. 사실상 교회의 모든 일을 다 맡고 있던 나도 전혀 모르던 일이었으니 교인들이 전부 난리가 났었지. 목사님과 사모님께 여쭤봐도 그냥 그렇게 됐다고만 하시고 말이 없으시길래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교회를 팔은 거더라고. 근데 우리 교회는 장소를 옮긴 거고 그때 그 교회는 아예 교인들과 매월 거치는 헌금 액수까지 계산해서 통째로 교회를 넘기는 거였거든. 이거 요즘엔 흔한 일인데 이런 이야기 한 번도 못 들어봤니? 유치원 같은 거 팔 때 아동 수랑 월 수입 계산해서 권리금 받고 파는 것처럼 그 교회 도신도랑 헌금 따져가지고 권리금 받고 팔았다고 생각하면 돼. 요즘은 참 흔한 일이야. 워낙 예민한 문제라 사회적 이슈가 안 되고 있을 뿐이지. 이런 이야기가 퍼져봐. 그 누가 교회에 나오겠어? 아주 가끔 기사화돼도 높은 사람들이 잘 맡고 있는 건지 이슈가 되진 않아. 삼촌도 그 사실을 알고는 너무 놀라서 목사님께 크게 따졌는데 그분은 권리금을 받아야 그 돈으로 교회가 없는 새로운 곳에 교회를 세울 수 있고 그 사람들이 교회에 다닐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옳다고 여기시더라. 뭐 정말 그렇게 생각하셔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지만 그때 남 목사님 딸에게 뺨도 맞았었다. 지금이야 웃고 말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 여튼 삼촌은 목사님과 다투고 지하 골방 기도실에 들어가서 온 힘을 다해 기도를 했어.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을 수가 있는지. 그때 삼촌에게 보였던 게 있었어. 한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언제부턴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야. 처음엔 그냥 바깥의 소리가 기도실까지 들리는 건 줄 알고 신경 안 썼는데 점점 소리가 커지더라. 왁자지껄 떠는 소리가 꼭 바로 옆에서 떠드는 것처럼 들리길래 잠시 기도를 멈추고 살짝 눈을 떴는데 뭐가 보였는지 아니? 난 그대로 교회에 그렇게 꿇어앉아 있는데 잔치판이 벌어져 있고 각양각색의 몰골을 하고 있는 마귀들이 신나게 먹고 춤추는 모습이 보였다.
그 와중에서도 기가 막혔던 건 이놈들이 이제 내 집이다. 우리 집이다. 라고 소리 지르는 거였어. 감히 성스러운 교회에서. 두려웠지만 마귀가 시험에 들게 하는 거라 생각하고 더 열심히 기도했더니 환영이 사라지더구나. 아마 내 생각엔 지금은 시험을 받고 있는 거야. 형제가 없어서 어디 마음 놓고 기대기도 힘들 텐데 당분간만 내가 잘 지켜봐 주거라. 잘 이겨낼 수 있게 많이 도와주고. 삼촌 이야기도 잘 안 믿기지. 그럴 수밖에 없지. 대신 이따가 집에 갈 때 예전에 다녔던 그 교회에 들러보고. 알았지? 내 곁에 이렇게 마귀가 존재하는 걸 똑똑히 듣고도 교회 안 나가고 그러면 삼촌께 동생이 이상하다는 이야기는 제대로 꺼내보지도 못했습니다. 감히 동생이 이상하다는 소리를 꺼낼 수가 없더라고요. 아마 글 보시는 분들도 쉽게 꺼낼 수 없으셨을 거예요. 교회에서 나오는데 오히려 머릿속은 더 복잡하고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정말 삼촌께 죄송하고 죄송스럽지만 이단에 빠지셨다고 생각했어요. 죄송합니다. 삼촌네 교회는 제가 태어나서 초등학교 5학년까지 살았던 동네에 있습니다. 오랜만에 거의 18년 만에 찾아간 동네여서인지 감회가 참 새롭더군요. 저 이야기 들으면서 기분도 이상하고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서 그냥 좀 걸었어요. 마침 예전에 살던 집이 멀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이 생각 저 생각 하다 보니 익숙한 동네에 들어섰는데 참 이게 무슨 소설도 아니고. 안 믿으실 겁니다. 저도 웃기니까요. 정말 안 믿으실 거예요. 마음 같아선 그곳 사진과 이름을 여기 밝히고 싶어요. 전에 다니던 교회는 예전에 살던 집에서 멀지 않았었어요. 어린애 걸음으로도 몇 분 안 걸리는 곳이었으니까요. 거기에 긴 대나무가 꽂혀 있었습니다. 그 끝에는 하얀색 빨간색 깃발이 있었고요. 그쪽 분들께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얼마나 영험한 장소였겠어요. 진짜 다리가 좀 부들부들 떨리고 머릿속이 하얗게 돼버리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어요. 어떤 분께서 정확하게 맞추셨더라고요. 성남시 태평동. 제가 어린 시절을 보낸 고시자 교회가 점집으로 변한 곳이 그곳입니다. 정말 쇼크 받았어요. 기억도 안 날 때부터 다녔던 그곳이 점집이 되었던 것이 말이죠. 의외로 동생과의 동거는 생각보다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삼촌을 만나 뵙고 2주 만에 동생이 저희 집에 들어왔어요. 전 자취를 하면서 출퇴근을 하였고 동생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도 대화를 나눠보아도 아무런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출근하면 알아서 일어나서 아르바이트 가고 제가 퇴근하면 먼저 집에 와서 혼자 기도하고 있거나 성경을 읽으면서 지내더라고요. 걱정했던 것처럼 귀신이 나타난다거나 동생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등의 무서운 일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귀신이 나타날까봐 무서운 게 아니라 저한테 무슨 일이 생겨서 제가 무슨 빙의 같은 게 될까봐 무섭더라고요. 같이 지낸 지 열흘쯤 지났나? 회식 후 퇴근했는데 집에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동생이 엑스트라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기에 오늘은 촬영이 늦어지나 보다 하면서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의외로 동생은 집에 있더군요. 왜 집에 있으면서 불도 안 켜고 있냐고 묻는 제 말을 자르며 동생이 급하게 집 밖에 누가 없었냐고 먼저 물어왔습니다. 신경 안 써서 잘 모르겠다는 제게 동생은 정말 미안한데 편의점이라도 다녀오는 척하면서 누가 있는지 좀 봐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제 집에 들어온 이후 이런 불안해하는 모습은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의아해하면서도 일단 알았다고 하고 물을 사러 집 밖에 나왔습니다. 들어올 때는 못 봤었는데 나가면서 보니 1층 현관문 앞도로 건너편에 여자 한 명이 이쪽을 쳐다보고 있더군요. 혹시나 싶어 물건 사고 일부러 옆쪽으로 지나가면서 슬쩍 쳐다봤는데 모자를 쓰고 있어 얼굴은 잘 안 보였지만 키가 저보다 크더라고요. 옆에서 쳐다보든 말든 신경 안 쓰고 현관문만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집에 들어가 웬 여자가 집 앞에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자 동생의 표정이 대번에 일그러지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형, 혹시 집 밖에 누가 없었어? 그래서 저는 말했죠. 키 큰 여자만 한 명 있었는데 우리 건물 쪽만 쳐다보고 있더라. 왜? 여친이야? 뭔 사고 쳤냐? 그러자 동생이 말하길. 형, 그거 남자야. 나 핸드폰에 전화 엄청나게 오는 거 알지? 안 오는 게 아니고 내가 무음으로 해두는 거야. 나 연예계 쪽 일 시작하면서 친해져서 얼마 전까지 거의 2년 가까이 같이 살던 놈이야.
걔가 전화하는 거야. 쟤도 멀쩡한 남자 새끼가 몇 주 전부터 저러고 다니는 거야. 미친 놈이. 전화 차단하면 안 받는 거랑 다르게 신호음이 안 가잖아 아예. 차단한 거 티 다 나게. 몇 달 전에 쟤랑 나랑 게이바 직원 연기를 잠깐 했었는데 그거 하면서는 아무렇지도 않았거든. 그런데 2달 전쯤부터 자꾸 여장을 하는 거야.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그게 더 편하다면서 자꾸 이상하게 굴잖아. 얼굴에 하얗게 화장 떡칠하고는 다 벗고 집안에서 돌아다니지 않나. 그 화장 떡칠한 하얀 얼굴로 머리맡에 앉아서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질 않나. 아 진짜 이상하더라고. 근데 제 여친도 있어 형. 게이가 아니야 저거. 전화해가지고 자꾸 놀러가자고 꼬시는데 젖꼬라지를 하고 어딜 가긴. 나 형네 집에 오겠다고 한계제 징그럽고 이상해서 오겠다고 한 거야. 얘 나한테 이런 소리 할 만한 일이 전혀 없거든. 근데 이게 아까 뜬금없이 오더라고. 초반에 그냥 사촌 형네 와 있다고 이야기만 하고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당분간 잠수 탄다고 했는데 계속 전화질해서 씹었지. 근데 이 문자가 너무 이상하고 찝찝해서 하루 종일 밖에도 못 나가고 있었던 거고. 티는 안 냈지만 솔직히 저번에 동생에게 귀신 얘기 들었을 때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그땐 그냥 막연히 괴담 듣는 기분이었는데 제 집 앞에 저런 애가 앉아있으니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동생이 조용히 하라고 제스처를 취하더라고요. 깜짝 놀라 입을 다물었더니 복도에서 딸깍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3류 공포 이야기 말하는 기분이고 또 그래 보이는 이야기라 기분이 참 묘하네요. 잠시 제가 살던 원룸 건물 형태를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층에 10호까지 있는데 복도식 아파트처럼 생긴 게 아니라 복도를 중심으로 양쪽에 원룸이 5개씩 붙어 있고요. 호텔이나 모텔처럼 방끼리 마주보는 형식으로 생겼습니다. 계단은 복도 왼쪽 끝에만 있고 제 방은 가장 오른쪽 끝에 있는 방입니다. 딸깍거리는 소리는 왜 나는 건지 설명드리면 누가 지나가면 동작을 인식해서 복도 천장에 있는 불이 자동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센서가 여기도 당연히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게 엄청 싸구려였던지 켜지고 꺼질 때마다 딸깍하는 소리가 났었습니다. 저 동생이 그 소리를 들었다는 건 누가 복도에 지나가고 있었다는 거죠. 조용히 숨죽이고 있는데 이게 좀 이상한 게 딸깍하고 불 켜지는 소리가 났으면 계단으로 누가 내려가는 소리가 들리던가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나야 되는데 그런 소리가 전혀 나지 않더라고요. 그냥 딸깍 하는 소리가 나고 한참 후에 조금 가까이서 딸깍하는 소리가 나고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무섭다는 생각이 든 건 중3 때 겪었던 사건 이후로 처음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서로 얼굴만 쳐다보면서 숨죽이고 있다가 앉아있는 게 너무 우습다는 생각이 들어 살짝 허세겸해서 동생에게 한쪽으로 안 보이게 비켜나 있으라 손짓하고 일부러 문을 소리나게 벌컥 열고 나갔는데요. 아까 그 여자, 아니 남자가 앞집 현관문에 귀를 대고 내부 소리를 엿듣고 있었는지 급하게 문에서 물러나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라서 저도 모르게 아 깜짝이야. 뭐야? 라는 말이 입에서 튀어나왔는데 희한하게 동생 친구도 저랑 똑같은 타이밍에 똑같은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까진 웃긴 순간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말하면서 다시 생각하니까 이게 본인도 놀라서 나온 소리라기보다는 절 따라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튼 그 순간 얼굴을 정확히 볼 수 있었는데요. 진짜 잘생겼다기보다는 남자답게 눈썹도 진하고 하관도 뚜렷한 전형적인 20대 후반 남성의 얼굴이었습니다. 다만 얼굴에 뭘 그렇게 찍어 발랐는지 하얗게 되어 있었고 입술도 빨갛더라고요. 좀 혐오스러웠습니다. 저하고 마주친 동생 친구는 아무렇지도 않게 도로 계단을 내려갔는데요. 저도 혹시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뒤따라가서 편의점에 들러 맥주를 사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놈이 3층 올라가는 계단 구석에 서서 고개만 슬쩍 내밀고 계단을 지나 복도로 들어서는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안 보이는 줄 안 건지. 네 친구 복도에서 나하고 마주쳤는데 앞집 문에 붙어서 소리 엿듣는 것 같더라. 도대체 왜 저러는 거냐? 얼굴은 또 꼴이 그게 뭐야? 이 한겨울에 저런 얼굴로 치마까지 입고 여기까지 온 건가 봐. 꿈에 나올까 싶을 정도로 징그럽더라. 전화 안 와? 그러자 동생은 말했죠. 형, 오늘만 50번도 넘게 왔어. 그래서 나는 다시 말했습니다. 어떠하냐? 저거 어떻게 해야 돼? 또 길 건너에서 현관문만 쳐다보고 있는 거 아냐? 너 나올 때까지. 조용히 해봐.
지금 막 딸깍하는 소리 나지 않았냐? 그렇게 잘 놀고 자주 싸움도 일으켜 경찰서를 들락날락 하던 동생이 겁에 질려 있는 모습이 제게는 너무나도 이상해 보였습니다. 말은 거짓으로 할 수 있어도 그런 모습은 거짓으로 지어낼 수가 없잖아요. 맥주를 사온 후 동생과 이야기하던 중 딸깍거리는 소리를 저는 분명히 들었는데 동생은 못 들었다고 우기더라고요. 또 나가보는 것도 이상하고 해서 그냥 조용히 혼자 맥주를 마시고 동생이 기도 중인 것을 보면서 저는 먼저 잠들었습니다. 그렇게 혼자 맥주를 마시고 잠들었다가 눈을 뜬 시간은 새벽 4시쯤 됐었습니다. 불은 켜져 있었고 둘러보니 동생이 창문 옆에 몸을 살짝 숨기고 바깥을 내다보면서 서 있더군요. 지금 뭐 하냐고 부를까 하다가 분위기가 이상해서 가만히 지켜봤는데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잠들기 전 상황이 떠올라 저도 옆으로 가서 내다봤더니 그 미친놈이 저녁 때 서 있던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우리 건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아까는 1층 현관을 쳐다보면서 있었다면 이번엔 우리 창문을 쳐다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제 원룸은 2층이라 바깥에서도 얼마든지 사람 얼굴을 확실히 볼 수 있었는데 불 켜진 곳이 거의 없는 시간에 우리 방만 불이 켜져 있었으니 당연히 그 이상한 놈도 우리 창문에 눈이 갔을 것이고 마침 내다보던 동생과 눈이 마주친 것 같았어요. 순간 소름이 돋아 뒤로 빠지면서 동생을 끌어당겼더니 동생은 그대로 허물어지듯 뒤로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신음소리도 아니고 대답하는 것도 아닌 이상한 소리를 내더라고요. 뭔가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는 와중에도 급히 방 불부터 끄고 어찌할지 몰라 동생만 흔들어대다가 떨면서 바깥을 내다보았는데요. 그놈이 사라졌더라고요. 좀 전까지 우리 방 창문을 쳐다보던 놈이 동생은 옆에서 이상한 소리 내면서 누워있고 징그럽게 화장하고 여장한 채로 있던 이상한 놈은 우리 방을 쳐다보다가 갑자기 사라지고 그때 느낀 공포는 진짜 누구도 모르실 겁니다. 동생을 흔들면서도 누가 문이라도 두드릴까봐 눈을 문에서 뗄 수가 없었어요. 흔한 공포 영화에서처럼 그 이상한 놈이 달려와 문을 미친 듯이 두드릴 줄 알고 잔뜩 긴장했는데 한참이 지나도 의외로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정신 못 차리던 동생도 잠이 들어 있었고요. 숨소리도 안 나서 죽었나 싶어 막 흔들었더니 힘들다고 내버려 두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너무 긴장을 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이상하게 스르르 잠들어 눈 떠보니까 아침이었습니다. 문득 그놈 생각이 나 창밖을 내다봤는데 아무도 없길래 부랴부랴 동생을 깨워 어제 무슨 일이었냐고 물어보았지요. 뭐야? 어제 뭐가 어떻게 된 거야? 뭔데? 어제 왜 그러고 있었던 거야? 걔도 너 봤어? 그러자 동생이 말했죠. 얼마나 그러고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서로 쳐다보고 있었어. 그래서 저는 다시 물었죠. 그래서 뭔데? 답답하니까 한꺼번에 좀 이야기해봐. 나 출근해야 돼. 동생이 말하길. 어제 형 먼저 잠들길래 혼자 예배 드리고 있었어. 혼자 그런다는 게 좀 웃기지만 어차피 형도 알다시피 아버지 교회도 교인이 너무 줄어서 몇 명 안 되잖아. 그냥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혼자 들었지. 기도랑 찬송이야 그냥 했는데 설교는 그냥 성경 읽는 걸로 대체하고 성경 읽고 있었거든. 근데 거기에 이런 일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듯한 구절이 있더라고. 그거 읽으니까 힘이 좀 나는 것 같아서 창문을 살짝 내다봤는데 내다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나랑 눈이 마주치는 거야. 눈이 마주치자마자 걔가 씩 웃길래 놀라기도 했고 너무 당황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인사하려 했는데 그때 기도원에서 그랬던 것처럼 몸이 안 움직여졌어. 목소리도 안 나오고 고개도 못 돌리고. 그래서 저는 말했죠. 그 와중에 눈은 깜빡여졌냐. 그래서 그냥 둘이 서로 눈만 마주치고 멍하니 서 있던 거였어. 아주 그냥 현대판 견우 직년하셨네. 얼마나 놀랐는데. 그 미친 새끼는 도대체 그 시간에 왜 거기 그러고 서 있는 거야? 동생이 말했습니다. 형, 그게 끝이 아니야.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걔 얼굴이 너무 이상하게 변하더라고. 내가 환상을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눈이 자꾸 늘어났어. 걔 얼굴에 눈이 자꾸 늘어나서 얼굴을 다 덮어버리는 것처럼 보였어. 그래서 저는 말했죠. 나 그건 뭔지 알 것 같다. 원래 한 곳만 뚫어져라 보고 있으면 주변이 어두워지면서 보고 있는 곳이 이상해 보이거나 하는 거. 착시 효과. 그거 아니야? 그러자 동생이 말했죠. 아니야 형.
그런 거라면 왜 몸이 안 움직여졌겠어? 그리고 늘어나는 눈이 각각 다 다르게 생겼어. 각각 다른 곳을 보고 있었고. 그래서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내 생각엔 어젠 이상한 놈이 그러고 다니니까 나까지 휩쓸려서 그랬던 것 같고. 새벽에 있었던 일은 네가 너무 쫄아서 그랬던 것 같아. 나 이제 출근 준비해야 돼. 오늘도 집에 있을 거지? 무슨 일 생기면 전화하고 좀 푹 쉬고 있어라. 급히 출근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서서 주변을 둘러보는데 그 이상한 놈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록 동생에게는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그냥 미친놈 하나가 주변을 맴도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오긴 했지만 하루 종일 어제 일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얼굴에 눈이 계속 생겨나서 뒤덮어 버리는 것처럼 보였다는 말은 애초에 믿기지도 않았지만 몸이 굳어버렸다는 거나 쓰러져서 내던 이상한 소리. 이상하다 못해 기괴하기까지 하던 그 놈 얼굴까지. 일이 손에 잡힐 리가 없었지요. 중간중간 동생에게 문자로 별일 없는지 안부를 확인하면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퇴근하던 길, 동생이 신경 쓰여 평소보다 서둘러 귀가하였는데 저 멀리 그 놈이 집 앞에 앉아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진짜 욕이 절로 나왔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척.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억지로 떼며 다가갔지요. 어제는 빌라 입구를 쳐다보고 있던 놈이 아예 빌라의 입구 옆 주차장에 쪼그리고 앉아 사람들 지나다니는 것을 보고 있었는데요. 어제랑 똑같은 치마에 잠바, 가발에 모자까지 쓰고 있었어요. 제가 집에 가까워지자 저를 쳐다보는데 눈이 마주치는 순간 가슴이 철렁하면서 얼어붙는 듯한 기분이 들었던 게 아직도 생생합니다. 빌라에 도착하여 1층에 있는 공동형 관문 도어락 비번을 막 누르려 하는데 이 자식이 슬며시 일어나 제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는 묻더군요. 잠깐만, 나 알지? 이러길래 저는 말했죠. 저 아세요? 저 아시냐고요? 모르잖아요. 근데 왜? 아까부터 시발. 반말이지? 두려운 것도 두려운 거였지만 만만해 보일까봐 엄청 강하게 시비 걸 듯 이야기했었습니다. 제가 저런 식으로 나가자 동생 친구는 저를 빤히 꽤 긴 시간 동안 쳐다보더라고요. 저 역시 눈을 피하지 않고 마주봤고요. 물론 오줌 쌀 뻔했습니다. 싸우고 싶은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었고요. 저 일이 있기 전에 취객이랑 싸움에 휘말려 경찰서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아무리 상황을 설명하고 목격자 증언까지 받았는데도 경찰의 무조건적인 상방폭행 입건으로 고생했었어요. 한동안 대치 상황이 이어졌음에도 서로 아무 말 없이 쳐다만 보고 있는 것도 웃긴 것 같고 또 화장 떡칠하고 입술이 시뻘건 징그러운 남자 얼굴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그냥 먼저 돌아서서 비밀번호를 마저 누르고 빌라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서도 혹시나 저 이상한 놈이 열린 문으로 따라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문이 닫힐 때까지 쳐다보고 있었는데 따라 들어오진 않더라고요. 그냥 웃음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웃음소리를 어떻게 표현해야 하나. 엄청 낮게 웃는데 집에 들어가니 짐은 그대로 있는데 동생이 없었습니다. 놀란 마음에 전화를 했더니 콜택시까지 불러 기도원에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만났던 목사님들과 이 일을 상의하고 싶어서 그랬다고 했습니다. 저희 집 1층에는 지금 그 미친놈이 있는데 제 생각은 그랬어요. 지금 우리 집 아래에 있는 그 놈은 뭐 악마나 귀신 이런 거에 홀렸다기보다는 그냥 동성에 눈을 뜬 집착이 심한 일종의 뭐랄까 아주 미친 새끼. 적당한 표현이 잘 생각나질 않네요. 여튼 비록 그런 이상한 놈이 나타나는 집이지만 적어도 지금 동생이 가 있는 기도원보다는 우리 집이 더 나은 것 같았습니다. 동생에게 나타났다는 마귀라는 게 실제 있는 거라면 오히려 성스러워 보이는 기도원에서 2번이나 나타났던 거잖아요. 차라리 실체가 있는 놈인 게 훨씬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그곳에서 마음은 편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동생을 경계하거나 귀신 들린 사람으로 여길까봐 찝찝하기도 했고요. 동생에게 전화하여 데리러 갈 테니 전화하면 기도원 입구로 내려오라 이야기했습니다. 목소리가 썩 좋진 않았지만 동생도 제 생각에 동의하더군요. 저녁을 먹고 집에서 나와 주변을 둘러보는데 그 이상한 놈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아까 욕설했던 것 때문에 해코지 당할까봐 잔뜩 긴장해서 내려왔던 게 허무했어요. 항상 주차장에 박혀있던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고 내비를 찍어보니 1시간 거리였습니다. 시간이 밤 9시가 조금 넘었으니 서두르면 늦어도 12시 전에는 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며
잠시 예열을 하고 있었는데요. 한겨울에는 예열을 반드시 해야 좋다고 알고 있었어요. 보조석 쪽 창문을 누가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똑, 똑 하고 딱 2번만. 깜짝 놀라 창문을 내렸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혹시나 싶어 내려서 둘러봐도 아예 사람이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 미친놈이 장난친 건가 싶어 찜찜한 기분을 뒤로하고 기도원으로 출발했는데 마지막으로 간 지 15년이 넘었는데도 시골 인건 변함이 없더라고요. 한참 골목길을 올라가니 큰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나오면서 기도원 입구가 보였습니다. 길 여기저기에 믿음, 기도 이런 글씨가 새겨져 있었는데 이상하게 좀 무섭단 생각이 들었어요. 현수막 같은 것도 많이 붙어 있었고요. 무슨 집회기간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여차여차 기도원에 도착하여 입구 근처 주차장에 차를 대고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똑 하고 딱 2번 보조석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또다시 들리더라고요. 아까 출발하기 전에 들렸던 소리가 갑자기 오버랩되면서 소위 멘붕이 왔었어요. 진짜 너무 놀랐거든요. 차에서 기계 때문에 나는 소리와 누가 창문 두드리는 소리조차 구분 못하는 바보는 아니에요. 몇몇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전 무섭거나 두려운 일이 생기면 허세를 부리는 일이 많아요. 지금까지도 그 버릇을 못 고쳤습니다. 방금 전 노크인지 뭔지 알 수 없는 소리에 놀라서 그대로 얼음이 되었으면서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 괜시리 그 추운 겨울에 굳이 차에서 내려 아무 소리도 못 들은 것처럼 동생에게 전화를 하며 차 주위를 쓱 둘러보았었습니다. 당연히 아무도 없었지요. 모르겠어요. 그때 처음으로 동생 주변, 또 내 주변에 뭔가가 있다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 기분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나. 그냥 싸해요. 분명 뭔가가 있는데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고 시선만 느껴지는 기분. 죄송하지만 표현이 잘 안 되네요. 그 와중에 동생 놈은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 넓은 곳에서 통화가 되지 않는 한 동생을 찾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궁시렁궁시렁 전화를 받지 않는 동생에게 쌍욕을 하며 가장 가까운 큰 건물로 걸어갔습니다. 욕한 건 동생한테 화가 난다기보다는 솔직히 무서워서 허세 부린 거였어요. 몸의 솜털까지 모두 곤두선 게 느껴지면서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태연히 걸으려 노력했습니다. 몇 분쯤 걷자 한 건물에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게 보였습니다. 대부분 중고등학생인데 드문드문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보이는 아이들도 있더군요. 비록 애들이었지만 저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안도하며 그쪽으로 다가갔는데 3학년은 되었을까 싶은 여자애 하나가 저를 유독 많이 쳐다보더라고요. 제가 너무 공포에 젖어 있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 미친놈하고 창문으로 눈이 마주쳤을 때처럼 가슴이 철렁하는 느낌이 났었어요. 그냥 그 애가 무섭더라고요. 무표정하게 절 쳐다보는 모습이 그냥 빨리 저 꼬마를 지나쳐야만 된다는 생각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참 저도 이상한 놈인 게 머릿속으론 빨리 지나쳐야 한다고 생각해놓고는 그 꼬마한테 가서 화장실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면서 왜 그랬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냥 몸이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전혀 눈곱만큼도 화장실 갈 생각조차 없었는데 심지어 화장실 바로 옆에서요. 5m 거리에 화장실이 있었거든요. 딱 보이는 곳이요. 그 꼬마한테 말을 거는 순간 참 묘한 경험을 했습니다. 실제 제가 겪은 일인지 아니면 그 순간 착각을 했던 건지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말을 거는 순간 제 주변이 완전히 침묵. 영화 같은 거 보면 주마등이 스치는 순간 소리가 하나도 안 나잖아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진짜 작은 소음 하나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들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저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수십 수백 개의 시선이 저한테 꽂힌 상태에서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기분. 이걸 어떻게 설명하죠? 진짜 표현의 한계를 느낍니다. 뭐라고 해야 그 느낌을 공감되실 수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튼 얼마간 그런 느낌 상태로 있었는지 잘은 모르지만 그렇게 길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를 빤히 쳐다보는 꼬마한테 왜 하고 묻는 순간 다시 소리도 들리고 주변 사람들이 저만 쳐다보고 있는 듯한 느낌도 사라지면서 괜찮아지더라고요. 동시에 그 꼬마애가 굉장히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디까지나 그냥 제 자의적인 해석이지만 흥미롭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주변에 사람들도 많고 해서 막 돌아서서 나가려는데 동생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자 꼬마아이와 서로 마주보다가 돌아서려는 순간 동생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으며 건물을 벗어나 다시 주차장 쪽으로 걸음을 돌리며 계속 고민했습니다. 방금 있었던 일이 실제 뭘 겪은 건지 그냥 순간적으로 정신을 놓은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힐끗힐끗 뒤를 돌아봤는데 돌아볼 때마다 저를 쳐다보고 있는 꼬마애를 보면서 뭔가 일이 있긴 있었구나. 막연히 추측할 뿐이었지요. 주차장 쪽으로 내려가면서 동생과 통화를 하는데 이놈이 작은 빨간 건물에 있는 어떤 방으로 와달라고 하더군요. 언제 와봤었는지 기억도 가물가물한 사람한테 어찌어찌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삼촌께서 이쪽 분들이랑 교류가 좀 활발하셨었나 보더라고요. 아무나 들어가는 곳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방에 가니 동생 포함해서 5명 정도가 소파 같은 곳에 앉아서 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단순히 동생을 태우러 온 것뿐인데 왜 기다리고 있었는지 의아해하는 제게 한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전도사라는 분께서 자리에 앉기를 원하셨습니다. 동생 놈은 죄라도 지은 것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요. 그분들은 제 이름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시길 친척형이란 분의 도움이 좀 필요하여 청하게 됐어요. 뭘 하셔야 하거나 하는 건 아니고요. 이야기 들으셨고 또 같이 겪으셨다니 아예 안 믿기진 않으시죠? 저는 답했습니다. 글쎄요. 제가 보기엔 희한한 일이긴 하지만 딱히 귀신을 믿거나 하진 않아요. 그러자 목사님이 말하길 교회에 오래 다니셨고 또 성경 말씀을 믿으시는데 성경에서 몇 번이나 언급하는 건 믿기지 않으신다는 게 좀 그렇지 않으신가요? 마귀는 성경 여러 곳에서 언급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반문하시지만 오히려 더 심하면 심했지 사라지지 않았어요. 지금 이것만 해도 귀신이 들렸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10명이 넘게 드나들고 있어요. 이 친구는 다행스럽게도 잡기가 들린다거나 하진 않았지만 오히려 그보다도 더 강한 뭔가가 시험을 하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해요. 내가 귀신이다, 악마다 하면서 앞에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특히 가족이나 친구를 통해 생활을 지배하려는 경우가 많지요. 가장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오히려 그 사람을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인도하는 일이 아주 잦습니다. 친구를 만났었다고 들었어요. 정상으로 보이던가요? 그래서 저는 대답했습니다. 만났다기보다는 그냥 몇 번 마주친 건데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귀신 들린 사람으로 보는 건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요. 그래 보일 수 있지요. 근데 이상한 행동을 시작한 지 채 2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들으셨죠? 솔직히 말해서 성직자들도 귀신 들린 사람과 정신질환자를 분별해 내거나 하지는 못합니다. 우린 의사가 아니니까요. 다만 그 과정을 들어보고 판단해요. 우리는 이 친구가 이곳에서 겪었던 일들, 그리고 같이 살았다는 그 친구가 이상한 행동을 시작한 시점과 내용을 들어보고 질병으로 인한 일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영화에서처럼 귀신을 쫓아낸다거나 하는 일은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물론 그런 은사와 능력을 가진 분들이 계시기는 해요. 이곳 목사님도 가능하시다고 하는데 대부분 심각하게 시달리는 분들에 한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계세요. 이게 사실 많이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까딱 잘못하면 이단으로 내몰리기 쉽고 위험 부담도 아주 큽니다. 그런 분들이 도와주실 때 마귀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아십니까? 영화처럼 실제 나타나서 욕하고 싸우고 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역시나 대부분 주변을 이용합니다. 때로는 그 가족을 동원하여 마귀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는 걸 막는 일도 있고 때로는 언론을 이용하는 일도 있어요. 드물게는 그 성직자의 주변에 사건 사고를 일으켜 이쪽에서 먼저 손을 떼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했죠. 죄송하지만 소설 듣는 것 같아요. 저 교회 안 다닌 지도 벌써 몇 년이나 지났고 제가 세속적으로 변한 거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혀 믿기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내일도 출근을 해야 해서 이야기가 좀 긴가요? 그러자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짧게 중요한 부분만 좀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이 친구가 시험에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마귀가 생각보다 강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누군가를 홀려서 나타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정말 드문 일입니다. 지금 이 친구에게 필요한 건 지지입니다.
옆에서 끊임없는 기도와 축복을 해주고 힘낼 수 있게 도와줘야 해요. 기도와 축복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하고 있고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집에서 도와주실 부부는 충동적인 행동을 한다거나 뭔가 이상한 것에 홀리지 않게 지켜봐 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말했죠. 뭐 그런 거야 어렵지 않은데 왜 저한테? 삼촌도 목사님이신데 삼촌이랑 같이 지내면서 있으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러자 동생이 말했죠. 형, 그건 내가 가면서 이야기해 줄게. 저희 이제 가도 되나요? 형도 내일 출근도 한다며. 뭔지 모를 길지도 짧지도 않은 대화를 마치고 그곳에서 나와 주차장으로 걸어가면서 했던 이야기는 저 사람들 목사가 맞는지 또 어디 이상한 검이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동생은 펄쩍 뛰면서 아버지 친구분들이시라고 아버지 전화 받고 여기까지 와주신 분들이라고 이야기하더군요. 주차장이 가까워오자 이곳에 오면서 있었던 일이 생각났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노크 소리가 들렸던 이야기를 하자 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곤 급하게 차에 올라타더니 제게도 타라 손짓하고는 출발하자고 막 서두르더라고요. 출발하여 큰 길까지 오는 동안 저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골목을 다 내려와서야 왜 그렇게 빨리 출발하자고 그랬는지 물었더니 얘가 하는 소리가 가관이더라고요. 저보고 뭔가 다른 걸 태우고 온 것 같다나 뭐라나. 그때 진짜 크게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무슨 귀신이고 사탄이고 그런 게 무슨 차를 얻어 타고 다니냐면서. 그런데 얘가 정색하고 이야기했습니다. 마귀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게으름이라고요. 이상하게 말문이 막히더군요. 그리곤 혹시 제게 지금 출발할 때도 그런 소리가 났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동생에게 우리 집안 누구도 알지 못했던 삼촌 집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동생이 왜 이상한 일들을 겪으면서도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떠돌고 있는지, 또 친구분들을 불러 모아 동생을 만나게 하시면서도 왜 삼촌께서 직접 오시지는 않는지 이전 이야기에서 살짝 짚고 넘어갔었는데요. 저희 외가 쪽에서는 삼촌께서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된 것을 정말 자랑스럽게 여겨왔다고 해요. 특히나 이전에 다니던 교회가 석연찮은 이유로 이사를 가면서부터는 대부분의 동네 사람들이 새로 생긴 교회에 다니지 않고 저희 삼촌께서 개척한 교회로 교적을 옮기면서 교회가 정말 많이 번창했었지요. 삼촌 교회에서 야유회라도 갈라치면 버스를 여러 대 빌려야 할 정도로 교세가 컸습니다. 그러다 교회 내 불화로 대부분의 교인들이 떠나고 외가 쪽 일가 친척들마저 떠나면서 삼촌네는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동생 이야기에 따르면 5년 동안 이사를 10번도 넘게 했고 이사할 때마다 내지 못한 월세 때문에 교회 자산을 집주인에게 넘기는 일이 반복됐다고 해요. 한 곳에 오래 자리 잡고 전도를 하고 사람을 끌어모아도 부족한 판국에 계속되는 이사는 더더욱 교세를 움츠러들게 하였고 동생이 집을 나오기 직전에는 시각장애인 딱 한 명만 남아 있었답니다. 삼촌께선 그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더더욱 기도와 믿음에만 매달리셨고요. 주일을 제외하고는 거의 항상 기도원에만 가 계셨고 집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살림과 생활비는 전적으로 숙모가 책임지시게 되었고 한때 많은 사람들에게 사모님이라는 호칭을 들으셨던 분이 가스검침원을 하면서 생활비를 충당하셨답니다. 자존심이 엄청나게 강하셨던 삼촌은 먹고 살기 위해선 어쩔 수 없다는 걸 아시면서도 소위 목사의 부인임에도 품위가 떨어지는 일을 하시는 숙모를 심하게 구박하셨고 급기야 숙모가 바깥으로 떠돌면서 믿음을 잃었다며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는 일까지 있었다고 해요. 그런 현실 속에서 아직 고등학생이었던 동생의 마음속엔 당연히 삼촌에 대한 미움이 쌓이게 되었고 기획사에 들어간다는 핑계로 주말을 제외하고는 가출하다시피 집을 나왔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상한 꿈을 몇 번이나 꿨다고 했어요. 내용은 처음 보는 남자와 숙모가 외도를 하는 내용이었는데요. 꿈속에서조차 구토가 나올 정도로 너무나도 리얼하더랍니다. 내용은 조금씩 달랐지만 계속해서 비슷한 꿈을 꾸게 되니 동생은 이건 그냥 꿈이 아니라 계시 같은 걸 받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던 중 꿈에서 봤던 것과 비슷한 남자가 숙모와 식사를 하고 있는 걸 우연히 보았대요. 당연히 아직 고등학생이었던 동생은 앞뒤 재지 않고 그 자리에서 소위 깽판을 쳤다는데요. 그리곤 그동안 꿔왔던 꿈과 자신이 본 내용을 더해 삼촌께 말씀드리고 말았답니다. 가뜩이나 숙모가 바깥 일을 하시는 게 마뜩찮았던 삼촌께선 숙모께 일을 추궁하시다가
화를 이기지 못해 집안의 모든 물건과 예배당 뒤에 십자가까지 부숴버리셨고, 이를 본 숙모께서 결국 이혼에 동의하셔서 가정이 깨졌던 거죠. 안 그래도 모범을 보여야 하는 목회자가 혼인관계까지 문제가 생기니 목회자로서의 재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진 겁니다. 물론 지금은 다시 목회자로 활동 중이시긴 해요. 삼촌은 어차피 동생이 기획사에서 먹고 자고 있으니 아예 모든 걸 정리하고 기도원 생활을 시작하셨고, 동생은 갈 곳 하나 없이 떠돌았던 거죠. 그러다가 정말 우연히 3년 전쯤 기획사 근처에서 숙모를 마주쳤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숙모께서 외도를 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기에 자신을 붙잡는 숙모를 뿌리치고 냉정하게 돌아섰다고 하는데요. 돌아서는 자신에게 숙모가 편지에 하나를 주더랍니다. 주머니에 쑤셔넣고 며칠이나 지난 후 읽어보았는데 숙모의 해명이 있었다고 해요. 그 남자분은 삼촌이나 동생이 생각했던 것처럼 외도 상대가 아닌 먼 친척 오빠였다고. 교회 월세가 너무 밀려 지금 있는 예배당과 방을 빼야만 하는 상황에서 손 벌릴 곳이 없어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고 있었고, 그걸 동생이 본 거라 쓰여 있었답니다. 그 편지를 들고 동생은 삼촌을 찾아갔습니다.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제발 엄마를 만나 다시 같이 살자고 부탁하였는데, 삼촌께선 그 말이 사실인지도 알 수 없고 또 사실이라 해도 이제 돌이킬 수 없다며 평생 회개하면서 살겠다는 이야기만 하셨대요. 동생은 숙모와 삼촌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 또 이런 상황을 만든 하나님에 대한 원망까지 겹쳐 심각한 반항을 하게 된 것이고, 지금까지도 숙모와 삼촌을 뵐 낯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 반대로 삼촌께선 숙모와 동생에 대한 미안함의 만남을 회피하신 거고요. 동생이 숙모를 찾고자 주민센터에 등본을 떼러 갔었는데 주소지가 말소된 상황이었답니다. 그러던 중 우리 집 앞을 배회하는 그 미친놈과 친해지게 되어 같이 살았다며 이야기를 끝마쳤습니다. 듣는 내내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가장 성스럽고 화목해야만 하는 목회자의 집이 고작 꿈 하나 때문에 그렇게까지 되었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고, 또 제 앞에서 담담하게 그 이야기를 하는 동생도 미친놈 같았어요. 하기사,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이라는 것도 미친 짓 같았지만 저는 동생놈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집에는 못 가고 나한테 도와달라고 한 거냐? 그러자 동생이 말하길, 그런 것도 있어. 그때 우리 교회에 있었던 시련을 우리 교회가 이겨냈으면 진짜 다르게 살았을 거야. 아니, 내가 엄마랑 아빠가 오해하게 만들지 마. 나눴어도 나 이렇게 안 살았을 것 같아. 나 그 일들이 전부 우연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아. 지금 나한테 장난치고 있는 그 마귀가 그런 것 같아, 형. 그날 이후 며칠 동안은 별다른 일이 없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서울로 출퇴근하면서 직장 생활을 했고, 동생은 딱히 하는 건 없었지만 집에서 잘 지내고 있었어요. 저 동생은 그런 쪽에 대한 이야기를 굳이 꺼내지 않았고, 집 앞을 맴돌던 그 미친놈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시험은 이상한 곳에서 왔어요. 참 이상한 방식으로요. 저한테요. 사실 제가 집에서 독립을 하게 된 계기는 부모님과의 종교적 충돌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현재는 다른 곳에서 다른 일을 하지만 그때 당시엔 서울의 모 복지관에서 근무했거든요. 지금도 대부분의 복지시설들이 그렇듯 그곳 역시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이었습니다. 문제는 하필이면 불교재단에서 운영하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관장님께서 스님이시다 보니 일주일에 한 번씩 직원 회의를 하시며 불교식 예배를 강요하셨고, 덕분에 저 역시 그만둔 지 몇 년이나 지났음에도 반야심경 정도는 눈 감고도 외웁니다. 기독교나 천주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재단의 경우 일요일에 행사를 하는 경우가 절대 없는데, 재단이 불교 쪽이다 보니 2주에 한 번씩은 일요일 행사를 치르곤 했어요. 복지관 자체 행사인 경우도 있었지만 절반은 해당 절에서 하는 행사의 업무 지원이었습니다. 복지관에서 그렇게 멀지 않았거든요. 당연히 부모님과 심한 마찰을 겪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지관이 수백 개가 넘는다는데 도대체 왜 하필 타 종교 시설을 다니냐며, 제가 출근할 때마다 또 가족들이 전부 교회에 가는 일요일마다 질책을 듣는 게 일이었습니다. 그땐 그게 너무 싫어 따로 독립했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나 사귄 여자친구가 그 복지관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동생이 저희 집에 들어오기 전에는 여자친구가 집에 참 자주 놀러 왔었습니다. 동생이 들어오면서 제가 여자친구에게 동생이 놀러와서 당분간 같이 지낼 것 같으니 집에 오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어요. 집 앞에 나타나던 그 이상한 놈도 신경 쓰이고,
또 여자친구가 동생의 이야기를 알게 되는 게 왠지 모르게 부끄러웠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 귀신 타령도 아니고 한술 더 떠서 마귀 타령이라니요. 미친놈 취급할 게 뻔히 보였어요. 여친에게 양해를 구하기도 했고 일전에 목사님들과의 대화 때문에 몇 주간 퇴근하면 거의 바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뭐 집에 가서 딱히 하는 건 없었지만 얘를 혼자 두면 안 된다는 책임감, 의무감 이런 것들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매일 저녁 시켜 먹고 맥주 두어 캔 마시면서 같이 게임하다가 잠드는 게 반복됐습니다. 그렇게 기도원에 다녀온 지 몇 주가 지나도 별다른 일이 생기지 않자 제가 좀 흔들리더라고요. 말이 옆에서 지켜봐주고 도와주는 거지. 무슨 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무한정 같이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반복됐습니다. 저도 제 사생활이 있고 여자친구도 있고 밤에는 친구들과 놀러 가고 싶은데 더군다나 이놈이 두 번째로 기도원에 다녀오면서부터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 좀 불편했어요. 잘 웃지도 않고 말도 잘 안 하고 그냥 주구장창 기도하거나 성경책만 읽더군요. 그러고 있는 동생 옆에서 혼자 맥주 홀짝대는 게 뭔가 죄책감 같은 게 들기도 했고요. 집에만 오면 뭔가 숨이 턱 막히면서 굉장히 무거운 공기 속으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 어려서부터 정말 친하게 지낸 동생인데도 그렇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게 도와달라며 찾아온 동생에게 나가달라는 이야기는 차마 못 꺼냈습니다. 오죽하면 여기 와서 저러고 있을까 싶어 불쌍하기도 했고요. 그날도 퇴근하여 동생과 저녁을 먹고 혼자 TV를 보다 졸고 있었습니다. 문득 느껴지는 시선에 눈을 떴는데 동생이 바로 앞에서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순간 짜증이 확 나서 저도 모르게 동생에게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산다고 짜증을 냈죠. 그때도 그 말을 하자마자 엄청 후회했고 지금도 엄청나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동생 놈 우는 거 그때 처음 봤어요. 전 사실 귀신이고 마귀고 자시고 그냥 애가 기운이 허해서 그런 건가 하면서 별 생각 없었는데 얘는 진심으로 스트레스 받고 너무 힘들었었나 보더라고요. 그 기분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달래주지도 않았고요. 다만 혹시나 그 말에 집을 나갈까 싶어. 너 이 집에서 한 발짝이라도 나가면 가만 안 둔다고. 그리고 도망가면 다신 보지 않겠다는 말을 사과 대신 남기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담배 한 대 피워 물고 쪼그려 앉아 들어가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서 라이터 소리가 들리길래 쳐다봤더니 여자친구였습니다. 여자친구가 담배에 불을 붙이고 있더군요. 담배도 안 피우는 게 저한테 담배 끊기를 요구하면서 또 담배 피우는 게 보이면 자기도 바로 앞에서 담배 피겠다 했었는데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달래려 했겠지만 너무 기분이 좋지 않았던 때라 저도 모르게 뭐하는 짓이냐며 화를 버럭 내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대차게 굴면서 제게는 항상 웃기만 하던 애가 놀라서 그대로 굳어버리는 걸 보면서 혼자 근처 공원으로 걸어가 한참 서성대다 돌아갔는데 여자친구가 없었습니다. 전화하여 사과하고 싶은 걸 참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놀랍게도 여자친구가 집에 있더라고요. 동생이랑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족발 같은 걸 먹고 있었는데 어찌나 고맙던지요. 서로 처음 보면서도 참 사이가 좋아 보였습니다. 같이 둘러앉아 야식을 먹으면서 동생이 해주는 연예계 이야기에 빠져있던 여자친구는 애가 뜨질 않아서 그런가 표정이 어둡다면서 우리 복지관으로 봉사활동을 나오는 건 어떠냐고 권했습니다. 그렇게 여자친구와 어영부영 화해를 하고 여친이 돌아간 뒤 동생과 둘이 남았는데 뭔가 좀 어색하더라고요. 그냥 미안하다고 하면 되는데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게 많이 힘들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동생에게 들은 제가 했다는 행동이 무섭기도 했고요. 전 아무런 기억도 나지 않고 하다못해 기억나는 꿈조차 없었으니까요. 고개 까닥이는 거 공포영화 같은 데서도 못 본 것 같은데 여튼 별로 할 말이 없어서 그랬는지 저도 동생에게 복지관에서의 봉사활동을 계속 권했습니다. 엑스트라 아르바이트도 잘 나가지 않던 때라 계속 집에만 있는 것보단 돌아다니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자친구가 이야기했을 땐 싫다던 동생도 제가 이야기하니 순순히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동생이 처음 했었던 봉사활동은 제가 담당하던 분야인 재가복지사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의 도배 및 장판 교체를 해주는 일이었는데요. 힘든 일인데도 서툴긴 했지만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 복지관에서는 봉사자의 봉사시간 결제를 관장님이 직접 하셨었는데 동생의 이름이 자주 오르내리니 관장님께서도 관심이 가셨었나 봅니다. 저를 불러 누군지 묻고 가족이라 답하자 다음부터는 복지관 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셨어요. 의도치 않게 동생 놈이 제 근처에서 멀어지는 게 왠지 좀 마음에 걸려 여친에게 잘 좀 봐달라고 부탁했었습니다. 당연히 저희 집에 와 있는 이유 등은 이야기하지 않았고요. 다만 걔 주변을 맴도는 이상한 놈이 하나 있으니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전화 달라고만 했어요. 처음엔 식당에서 봉사를 했으나 나이도 어리고 컴퓨터도 어느 정도 덜어 사무실 행정지원으로 봉사 분야가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애가 훈남이기도 하고 싹싹해서 관장님 및 직원들에게 이쁨을 많이 받았어요.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거나 하지도 않았고요. 하지만 거기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항상 십자가와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고 또 책상 위에 일을 꺼내 두는 게 다른 분들은 은근히 신경 쓰였나 봐요. 물론 복지관 직원 중에는 기독교, 천주교 등 타 종교를 믿는 직원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관내에서는 티를 내는 경우가 드물었고 절의 행사 지원에도 투덜대긴 했지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지나갔었거든요. 물론 저도요. 복지관 여기저기서 보이는 타 종교의 색채의 동생은 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관장님께서 부장님을 불러 한 소리 하셨다고 들었어요. 종교가 다른 건 이해할 수 있지만 이런 행동은 예의가 아니라고요. 직원이었다면 제재했겠지만 봉사자다 보니 싫은 소리에 안 나오지 않게 좋게 이야기하라고 하셨다고 해요. 어느 회사나 그렇겠지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같은 상황에도 서로 다른 생각과 행동, 패턴을 보이는 게 인간인데 그 부장님은 좀 독특하신 분이었습니다. 인간성이 좋아 직원들과 스스럼 없이 장난도 치시는 그런 분이셨는데 이걸 장난처럼 해결하고자 하셨던 게 원인이었어요. 제가 자리에 없을 때 있었던 일이라 전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동생과 좀 친하게 지내기도 했고요. 동생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동생의 성경책과 십자가 위에 염주를 올려놓으셨답니다. 그분 종교는 불교셨거든요. 본인의 것을 올려두셨었나 봐요. 당시 여친의 말에 의하면 장난이 심한 것 같아 치워놓을까 하다가 차마 못했대요. 다른 직원들이 걱정 반 장난 반 심정으로 동생이 돌아오는 걸 기다려 쳐다보고 있었는데 동생이 그 상황을 보더니 그냥 그 자리에 딱 멈춰서서 아예 움직일 생각을 안 하더래요. 한참 동안 지켜보고만 있자 과장님이 다가오셔서 장난이라 하며 막염주 쪽으로 손을 뻗는데 동생이 막더랍니다. 그리곤 염주를 집어들고 끊어버렸대요. 지난 일이지만 차라리 동생이 염주를 끊고 자리를 떠버렸다면 그리고 복지관에 나오는 걸 당분간 자제했었다면 더 나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자리에 앉아 십자가를 집어들고 기도를 했나 봅니다. 다른 직원들과 과장님이 벙쪄서 쳐다보고만 있는데도요. 한참 후에서야 과장님이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화를 내셨다고 해요. 동생은 거기에 대고 같이 맞서서 같이 목소리를 높였고요. 사무실이 시끄러워지자 관장님이 관장실에서 나와 지켜보다가 자초지종을 물으셨다는데 그 자리에서 과장님을 심하게 꾸짖으셨답니다. 그리곤 동생을 관장실로 불러 엄청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전 이때 사무실에 복귀했어요. 상황을 전해 듣고 저 역시 안절부절 못하다가 퇴근해서야 동생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과장님과의 다툰 문제는 전 여친에게 들었으니 관장님실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 물어봤었는데요. 일단은 사과와 함께 한 가지 권유를 받았다고 했어요. 장난을 심하게 친 건 사과하지만 그렇다고 엄연히 사무실 내에서 그것도 불교재단이 운영하는 복지관 내에서 종교적 상징물을 훼손한 건 좀 문제가 있다고 하셨답니다.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이 복지관은 엄연히 불교에 기초를 두고 그 이치에 따라 운영되는데 그런 곳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복지관의 설립 취지를 꺾어버린 것처럼 느끼셨나 봐요. 저도 충분히 관장님 이야기에 공감이 갑니다. 또 복지관에는 제가 근무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다음부터 안 나와버리면 제 입장이 곤란해지지 않겠냐고 이야기하셨대요. 여친과 제가 만나고 있는 건 일부 직원들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곤 서로의 종교에 간섭할 필요는 없지만 그냥 다른 직원 및 과장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마음에 안 들겠지만 그 주에 예정되어 있었던 불교 행사에 나와 인사하고 구경 좀 하다가 직원들과 화해하고 가라고 권하셨답니다. 전 괜찮으니까 그냥 봉사활동 나오는 건 여기서 중지하는 게 어떠냐고 이야기했어요. 동생 놈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고요.
며칠간 복지관에 나오지 않길래 제 말을 들었나 보다 싶었는데 토요일에 진행된 후원자의 밤 행사에 동생이 나타났습니다. 저희 복지관은 후원자의 밤 행사를 1차는 복지관에서 후원자들과 진행하고 2차는 직원들만 절에 가서 진행했는데요. 술을 먹거나 하진 않았지만 직원들과 관장님이 불교식 예배와 108배 등을 하였습니다. 동생이 나타난 행사는 2차였고요. 한참 앞에서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데 뒤를 돌아보니 동생이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저랑 눈이 마주쳤는데 정말 딱 관광객 같은 느낌으로 쳐다보면서 웃더라고요. 그러다 수계식이라는 걸 진행하는 차례가 되었습니다. 전 그런 거 처음 봤는데 그게 일종의 기독교에서 하는 세례와 비슷한 거였어요. 아무리 제가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솔직히 심하게 거부감이 들었지요. 그런 걸 한다는 이야기도 또 직원은 무조건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사전에 없었으니까요. 솔직히 뒤에 서 있는 동생도 신경 쓰였고요. 자세히 보니 팔꿈치 안쪽에 불 피운 향을 3번 톡톡 찍으면 그게 수계가 완료되는 거였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다들 말없이 그냥 하고 저 역시 제 차례가 거의 다 되어 팔을 걷어 올리는데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동생이 갑자기 손을 번쩍 들더니 저희 형은 교회 다니는데요. 라고 말해버렸습니다. 덕분에 저와 직원들, 진행 중이던 관장님까지 다들 멘붕에 빠져 식이 중단됐지요. 먼저 침묵을 깬 건 관장님이셨습니다. 얼굴이 딱딱하게 굳긴 하셨지만 알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제 차례를 건너뛰어 다시 식을 진행하시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몰라 속으로 동생 욕만 한참 하고 있는데 동생은 또다시 식을 중지시켰습니다. 제 전 여친이 수계를 받을 차례였는데요. 또 손을 들고 그 누나네 집도 교회 다닌대요 라고 해버린 거죠. 순간 너무 당황하여 벌떡 일어나 동생을 끌고 밖으로 나가려 하던 찰나 관장님이 말씀하시더군요. 괜찮으니까 자리에 앉으라고요. 그리고 이따가 이야기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때 수계식 이후 수계를 받은 것에 대한 축하연이 있을 예정이었으나 저 동생, 전 여친은 부장님의 지시로 다른 방에 가서 대기하였고 수계를 받았거나 관람한 분들만 따로 축하연을 시작하였습니다. 방에 따로 떨어져 있는 동안 셋 다 거의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고민에 빠져 있었고 전 여친은 그때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동생만 고개 한번 숙이는 일 없이 당당하게 굴었습니다. 복지관에서 밥 먹을 땐 고기가 있던데 여기서 밥 먹으면 진짜 고기가 없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미친놈이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여기는 듯했어요. 아주 대단한 일을 했지요. 한 20분 정도 기다리자 관장님과 과장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저희에게 차를 한 잔씩 주시고는 꽤 긴 시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지켜보셨어요. 저희 역시 뭐 딱히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었죠. 죄송하다고 하기엔 동생이 옆에서 반발하여 큰 소리가 나게 될 게 분명했거든요. 예의를 중시하는 분이시라 사과를 기다리신 것 같은데 먼저 이야기를 꺼낸 건 관장님이셨습니다. 저희에게 어디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시더군요. 전 안 다닌 지 오래됐다 답했고 여친과 동생은 각각 자신이 다니는 교회 이름을 댔어요. 과장님께선 저희 대답을 듣고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오셨습니다. 아마 인터넷 검색을 하러 다녀오신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스마트폰이 드물고 피처폰이 더 많았거든요. 아마 어디 교단인지 정상적인 곳인지를 알고 싶으셨나 봐요. 과장님이 주시는 쪽지를 보신 관장님께선 입을 여셨어요. 누구하고 이야기를 시작해야 하나? 동생분하고 어떻게 아는 사이인가요? 그러자 과장님이 말씀하셨죠. 사실 소문이 좀 돌긴 했는데 두 분이 만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누가 물어보기도 그렇고 업무에 별 지장이 없기에 따로 보고 드리진 않았어요. 관장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랬군요. 우리 관 내에 첫 커플이 되는 건가요? 전 사내 연애를 반대하거나 하지 않는데 오히려 권장하고 싶었어요. 살짝 귀뜸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좋아요. 그래서 그랬던 거군요. 지금 제가 여기에 여러분을 모신 건 그냥 이야기를 좀 나눌까 해서니 너무 긴장하지 말고 그냥 있는 대로 이야기해줬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우리 복지관은 조계종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뜻을 받들고 또 그렇게 어려우신 분들을 받들고자 복지관이 있는 거죠. 동생분은 좋은 일을 하고 싶어 왔던 거라 그렇다 치고 우리 직원들은 복지관에 입사원서 제출할 때 이런 점을 다 감안하고 지원한 거라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나요? 물론 동생분을 제가 초대하긴 했지만
SSC가 동생분께 우리 복지관의 분위기나 돌아가는 상황을 미리 이야기해 줄 필요가 분명히 있었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래서 저는 정말 죄송하다고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죠. 그리고 다시 관장님이 말씀하시길. 솔직히 다른 직원과 스님들 앞에서 망신을 당해 기분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직원 관리를 못한다고 볼 테고 또 제가 모르는 직원들의 다른 면이 있을 것 같아 참 씁쓸하기도 하고요. 김 과장님, 퇴사한 직원은 제외하고 혹시 우리 복지관이 종교적 색채를 띠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다고 이야기한 직원은 한 번도 없었습니까? 그러자 과장님이 말씀하셨죠. 현재 근무 중인 직원 중에는 없었습니다. 종교가 다르더라도 감안하고 입사했기에 속으론 조금 불만이 있을지라도 모두 잘 따라줬습니다. 관장님이 말씀하시길. 강한 종교적 신념을 갖고 있는 건 알겠지만 오늘 행동한 건 큰 결례를 범한 거라 생각하지 않나요? 다른 종교를 용납하지 않는 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보이시는 특징이긴 하지만 오늘은 좀 심했어요. 물론 우리 김 과장이 성경책에 염주를 올려두는 장난을 한 건 잘못됐지요. 그래서 전에 제가 사과도 했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행사도 구경할 겸 김 과장과 화해도 할 수 있도록 오늘 청했던 겁니다. 학교 다닐 때 수학여행으로 불국사나 석굴암 같은 곳을 관광 가는 것처럼 여겨주길 바랬어요. 동생은 답했습니다. 결례를 범한 건 죄송합니다. 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만든 불상에 절을 하고 의식을 치르는데 그것도 저희 형이 그러고 있는 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분명히 형과 누나도 말은 못했지만 하고 싶지 않았을 거라 대신 말해준 거예요. 방해한 건 정말 죄송합니다. 광장님은 말했습니다. 그래요. 저희 계에서는 일정 직위 이상 오르려면 우리 불교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해야 하지만 다른 종교에 대한 이해를 위한 공부도 해야 하지요. 저도 기독교라는 종교에 대해 많은 공부를 했으니 동생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동생분에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지만 성경 앞부분에 보면 신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는 내용이 있던 걸로 알아요. 그래서 인간이 전부 다 기독교를 믿는 것이 아니고 종교를 선택할 수 있었던 거고 기독교 교리에 따르면 기독교를 선택하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간다고 되어 있지요. 그렇다면 저 두 분은 자신이 선택해서 이곳에 온 것 아닌가요? 두 분 다 성인이고 제 생각엔 이 친구들의 선택을 동생분이 존중했어야 하는 것 같은데 대화에 끼어들어 대화와 분위기를 끊어보고자 노력했으나 관장님 지지로 지켜만 봤어요. 결론은 너무 나선 것에 대해 동생이 관장님과 과장님께 사과를 드렸고 동생에게 다른 봉사지를 찾을 것을 권하면서 대화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전 여친은 다음 날 출근하여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내내 연락이 없고 전화해도 단답형뿐이길래 동생 때문에 화가 많이 났나 싶어 혼자 있을 수 있게 했던 건데 제가 종교 이야기 하는 걸 싫어해서 그간 저와 그쪽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말은 안 해도 여친에겐 스트레스였나 봅니다. 또 사내 연애하는 게 알려지는 것도 부담스러웠던 것 같고요. 혼자 벙쪄서 시간을 보내다 퇴근하여 여친을 만났습니다. 동생 때문에 일까지 그만두게 되어 정말 미안하다고 정말 진심을 담아 사과했지요. 수십 번 사과하고 기분을 풀어주려 노력했는데 두어 시간 동안 거의 아무 말도 안 하더군요. 나중엔 짜증이 좀 나서 그런 중요한 결정을 상해 한 번 없이 혼자 해버리면 나는 뭐가 되냐고 화를 냈었어요. 여친은 그제야 저를 쳐다보면서 우리도 시간을 갖자며 가버렸습니다. 도대체 제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건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집에 돌아가 동생과 한바탕 할까 싶었지만 정말 이를 악물고 참았지요. 복지관도 복지관이었지만 너 때문에 여친이랑 헤어질 것 같다라는 소리가 쪽팔리기도 했고 할 소리가 아닌 것 같았어요. 여친이 사직한 날도 그랬지만 그 다음 날에도 사무실 분위기는 정말 무겁고 또 무서웠습니다. 직원끼리 업무 이야기하는 것도 꼭 제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졌고 다른 사람의 컴퓨터 화면에 네이트 메신저 창이 켜져 있는 것도 신경 쓰였어요. 하다못해 보고를 위해 직원들이 관장님실에 서류 들고 드나드는 것조차 그날 있었던 일로 면담을 하는 건 아닌지 걱정됐습니다. 또 실제로 아무도 제게 먼저 말을 걸지도 않았었고요. 이러다 미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지옥 같은 하루를 보내다 퇴근 시간이 되어 퇴근하려고 자리 정리하다가 문득 뭔가 좀 묘한 분위기를 느껴 고개를 드니 사무실 입구에 동생이 서 있었습니다.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본 거고
이미 다른 직원들은 동생을 봤는지 수군대고 있더라고요. 저를 못 본 건지 아니면 일부러 못 본 척하는 건지 동생은 인사도 안 하고 그대로 관장님실로 직행하여 노크를 하더니 들어가 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도무지 판단이 되지 않을 정도로 멘붕이 와서 꽤나 망설이다가 노크도 없이 불쑥 따라 들어갔습니다. 이미 관장님과 동생은 마주 앉아 얘기 중이더군요. 관장님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동생에게 무슨 일로 왔냐고 물어보는데 관장님께서 제게 앉으라 권하셨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표정이셨어요. 스님이셔서 굉장히 인자한 표정과 말투만 사용하시는 분이셨는데 그런 눈빛을 하실 수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심지어 지난주 사건 때도 그런 표정과 눈빛은 짓지 않으셨었는데요. 그날 제가 들어가기 전 관장님실에서 동생이 꺼낸 이야기는 직장 내 종교 강요는 불법이라는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관장님께 이러다 노동청 등의 민원이라도 들어가면 어떻게 하실 거냐 물었다고 들었어요. 관장님께선 제게 동생이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시고는 죄송하다는 저의 말에 일단 나중에 이야기하자며 돌려보내시면서 일주일간 휴가를 쓰라 지시하셨습니다. 차마 관장님 앞에선 화를 낼 수 없었기에 밖으로 나와 동생을 좀 때렸습니다. 맞으면서도 동생은 무덤덤하게 지금은 형이 화를 내지만 나중엔 고마워할 거라는 말만 했어요. 상황이 이런데도 동생에게 나가라는 소린 못했습니다. 갈 곳이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강제로 휴가를 보내는 동안 친하게 지내던 복지관 동료에게서는 저와 관련된 회의와 징계위원회가 열렸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직서를 낼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잘렸죠. 그럼에도 그날 이후론 그 일과 관련해서만큼은 동생에게 화 한 번 낸 적이 없습니다. 종교가 완전히 다른 걸 알면서도 복지관에 나오라 권한 것도 저였고 제대로 제어하지 못한 것도 제 탓이었으니까요. 이전에 목사님들에게 옆에서 잘 지켜보라고 했던 이야기가 떠오르면서 그 마귀라는 게 지금 저를 건드리고 있다는 걸 그제서야 알 수 있겠더라고요. 걱정되는 건 저를 동생을 통해서 건드리고 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충동적이 되지 않게 흔들리지 않게 더 잘해주려 많이 노력했어요. 방세와 생활비를 감당해야 하는데 집에는 절대로 손을 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진 거라곤 그동안 모아둔 돈 2천만 원가량과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뿐이었어요. 제 취업할 만한 곳은 역시나 복지관밖에 없더군요. 원래 복지 쪽은 워낙 여성이 많기 때문에 26살의 경력이 있는 젊은 남직원은 복지관에서 아주 선호합니다. 뭔가 좀 어색한 관계가 되어버린 여친과 동생의 강요로 기독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복지관을 찾아 몇 군데 자소서를 집어넣었는데 서류와 면접은 항상 아주 쉽게 통과하였으나 꼭 마지막에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도대체 왜 그러나 궁금했는데 알고 보니 경력란에 적힌 직장에 전화하여 제가 어떤 사람인지 최종 확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자꾸 떨어졌던 거였습니다. 한동안 쉬거나 어딘가에 입사하더라도 복지 계열이 워낙 좁다 보니 이번 일이 귀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반강제로 공무원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종일반 학원을 끊고 밤늦게까지 학원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 동생과 여친에게서 자연히 멀어지더군요. 솔직히 별로 신경을 못 썼어요. 공부를 하는 동안 처음엔 몰랐는데 집에 돌아오면 음식이나 반찬 같은 게 엄청 푸짐하게 있어 무슨 일인가 했더니 동생이 여친이 다니는 교회로 옮기고 자신이 겪은 일들을 간증하여 많은 교회 분들이 관심을 주고 음식 등을 가져다 주신 거라 하더군요. 자꾸 제 집에 사람이 드나드는 게 너무 싫었지만 공부한답시고 여친에게 신경 못 써주는 걸 조금이나마 동생이 해결해 주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동생에게도 긍정적일 수 있겠다 싶어 별말 안 했지요. 그렇게 4개월쯤 지났을 때 일이 터졌습니다. 살다 보면 그냥 괜히 감이 안 좋은 날, 느낌이 이상한 날이 있잖아요. 그날따라 자꾸 싱숭생숭하니 공부도 잘 안 되고 해서 간만에 동생과 술이나 한잔 할까 싶은 마음에 일찍 귀가했습니다. 집에는 아무도 없었고 덩그러니 동생 휴대폰만 있었어요. 저녁 시간이 지나고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들어오지 않자 걱정스러운 마음에 동생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다 통화 내역과 문자 메시지를 보게 되었는데요. 확인 안 한 메시지 너댓 개는 제가 보면 안 될 것 같아 내버려 두고 확인된 메시지부터 봤는데 가장 위는 제 여친이 2~3시간 전에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지금 데리러 갈게라는 문구만 있었던 거 아직도 확실히 기억납니다. 그 아래 문자 메시지들은
대부분 저장도 안 된 각기 다른 폰 번호로 온 거였는데요. 무슨 우리가 함께하니 기운 내세요. 일단 단순한 문자부터 시작해서 성경 구절을 적어놓고 함께 이겨나가자는 장문의 문자까지 가관이더라고요. 피처폰이라고 하나요? 여튼 그 당시 휴대폰은 문자 메시지 저장 개수도 200개인가까지밖에 저장이 안 되던 시절인데 가장 마지막에 온 문자도 불과 전날 저녁에 온 문자일 정도로 완전히 도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바로 여친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몇 번을 해도 받지 않았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여친이 왜 동생을 데리러 오나 하는 질투심도 들어 안절부절 못하다가 직접 찾아 나섰습니다. 왠지 모르게 어디 놀러간 건 아닌 것 같고 동생이 저희 집에 있는 동안 나가는 경우가 교회 가는 경우밖에 없어 여친의 교회로 곧장 갔어요. 다가가면서부터 기가 막히더군요. 교회 입구에 현수막이 걸려 있었는데요. 형제를 위한 구명 철야기도회라고 동생 이름이 대문짝만하게 박혀 걸려 있었습니다. 날짜는 그날 당일이었고 시간은 오후 7시부터 새벽까지로 적혀 있었어요. 한참 그거 올려다보며 도대체 구명은 또 뭐고 철야기도회는 또 뭐래 하다가 들어갔습니다. 예배당엔 2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요. 입구에 붙어있는 현수막도 기가 막혔지만 거기서 느낀 건 수십 배는 더했던 것 같아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동생이 꿇어앉아 있었습니다. 진짜 소름 끼쳤던 건 보통 예배라 함은 좀 경건하고 엄숙한 분위기에서 진행되는데 뭐랄까. 본인들 딴에는 동생을 위해 기도하는 거였겠지만 소리 지르고 울며 불며 난리더라고요. 교회나 기도원 다니면서 소리내면서 하는 기도인 통성 기도하는 장면은 여러 번 봐서 괜찮았으나 그걸 동생을 맨 앞에 꿇어 앉혀놓고 해야 하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 와중에 옆 PPT 띄워둔 화면에는 동생의 사진,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등등 동생 신상이 그대로 떠 있었습니다. 보호자란에 제 이름도 있었다고 하면 믿으실 건가요? 전 목사님들은 보통 뒤에 앉아 계시다가 설교 말씀하실 때만 앞에 나오셔서 설교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 교회 목사님은 사람들이 한참 목청 높여 기도하고 있는데 계속 같이 목소리를 높이시며 힘을 아니 그 분위기를 돋구고 계셨습니다. 정말 당장에 끌고 나오고 싶었으나 분위기에 압도되기도 했고 지금 이 상황을 누가 어떻게 만든 건지 몰라 한쪽 구석에 앉아 돌아가는 상황을 구경하고 있는데 무슨 순서가 됐었던 건지 다들 기도를 멈추고 여친이 앞으로 나와 마이크를 잡더군요. 도대체 쟤는 뭐하나 싶어 쳐다보는데 그 친구도 관증이라는 걸 하는 거였어요. 참 웃기다고 생각했었는데 다른 종교에서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을 하며 양심의 가책을 엄청나게 받았으나 세상을 이기지 못해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 얼마 전 제 동생이 천사같이 나타나 자신을 지켜주고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다. 그러니 우리도 이 친구를 지켜주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만 한다. 뭐 대충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이해가 갔습니다. 왜 여친이 사직서를 말도 없이 냈는지, 왜 한동안 잠수를 탔는지, 또 왜 제게 시간을 갖자고 했는지까지. 앞에 꿇어 앉아있는 동생과 그 옆에 서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여친. 아니 도대체 그렇게 불교재단에서 일하는 게 힘들고 고달팠으면 나한테 하소연이라도 하던가 싫은 티를 내던가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관장님께 합장 인사를 드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반야심경 같은 걸 외우던 애가 안면 싹 바꾸고 울면서 저런 소리를 하는 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처음엔 그냥 그랬었나 보다 하면서 들었는데 제 이야기가 나왔어요. 지금 이곳에 와 있는 이 친구도 걱정이지만 마귀에 현혹되어 있는 이 친구의 보호자도 우리가 지켜줘야만 한다는 소리를 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진짜 희대의 미친년. 갑자기 앞에 있던 PPT 화면이 바뀌면서 저와 여자친구가 놀러다니면서 찍었던 사진과 함께 제 이름, 연락처, 현재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는 내용까지 적힌 화면이 떴습니다. 여친의 이야기로는 제가 마귀에 현혹이 되었답니다. 동생을 보호해준다면서 동생이 피신한 기도원까지 마귀와 동행하는 일을 저지르고 얼마 전 동생이 말해줬던 고개를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돌리고 끄덕끄덕하면서 동생을 위협했다는 이야기에다가 그 자리에서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도 몇 가지 섞어 하더군요. 제가 자면서 잠꼬대를 거의 매일같이 하는데 들어보면 나야 라는 식으로 계속 같은 소리를 쉬지 않고 한다거나 다 왔어, 다 왔어. 뭐 이런 소리를 자꾸 반복하여 동생을 겁에 질리게 만든다고요. 자신이 먼저 복지관 봉사를 꺼내놓고
제가 일부러 종교가 다른 복지관에 봉사를 하러 나오도록 강요하였다는 이야기는 애교 수준이었고, 제가 동생을 감금하다시피 저희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이야기를 덧붙였어요. 여친이 한 이야기 중 가장 어이가 없었던 건 제가 동생을 유혹하려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겉으로는 이성애자인 척 자신과 만나고 있으면서 집에서는 동생 앞에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다닌다거나 화장을 시작했다는 이야기. 원룸인데 샤워하고 나오면 당연히 알몸 상태로 나오게 되고, 남자끼리니까 물기 말리느라 잠시 옷을 입지 않고 다닐 수도 있는 것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더군요. 또 당시 연예인이 선전하던 남성용 비비크림을 사서 몇 번 바르다 만 적이 있었는데 그건 화장하는 거라 이야기했어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 출근이나 공부하러 가기 전 샤워하는 버릇이 있는데 씻고 나와서 이놈이 아직 자는 걸 보면 왠지 안쓰러워 물끄러미 쳐다본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안 자고 있었던 거였나 봐요. 동생에게 집착하던 그 친구와 동일한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간증하더군요. 경악을 금치 못하며 듣고 있다가 지금 여기서 나가지 않으면 나중에 누군가 눈에 띄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얼굴이 교회 한가운데 화면에 여전히 그대로 떠 있었기에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눈 감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용히 빠져나왔어요. 진짜 미친 듯이 뛰어 집에 도착했는데 제가 지금 여기 있어도 되나 싶더라고요. 예배가 끝나면 동생이 집에 돌아올 텐데 그 놈은 저를 뭐에 시인 사람으로 볼 것이고, 더군다나 동네에 있는 교회라 제 집과 얼굴을 다 알고 있는 동네 사람들까지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 걱정됐어요. 경찰에 신고할까 하는 생각도 못했던 것은 아니라 신고해서 뭐라 해야 하나요? 고민 끝에 간단히 짐을 싸 집을 나와 봄가로 차를 몰았습니다. 도착하니 새벽 2시쯤 됐었던 것 같아요. 어차피 부모님만 계시니 시간이 늦은 것 따윈 아랑곳하지 않고 아파트로 들어서려는데 그 늦은 시간에 1층 현관 옆에 뭐가 있었어요. 워낙 늦은 시간이니 사람일 거라곤 생각도 안 하고 짐 같은 거 내려놓은 줄 알았는데 교복을 입은 어려 보이는 여자애가 쪼그려 앉아있는 거더라고요. 살짝 놀랐었지만 원래 가끔 1층 현관을 모셔러 누가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기에 그런 경우인가 보다 하고 비번을 누르는데 그 여자애가 말했습니다. 재미있지? 무슨 소린가 싶어 쳐다봤는데 저를 보면서 너무 예쁜 목소리로 다시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그 순간 예쁜 목소리라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재미없어. 라고요. 진짜 기절할 것처럼 무서웠지만 저도 모르게 뭐라는 거야. 미친년이 술 처먹고 라는 식의 욕설을 내뱉고 아파트에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뒤에서 인기척이 들리길래 제발 따라 들어온 게 아니기를 간절하게 빌었는데 저와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더라고요. 하필 집도 21층, 꼭대기층인데 21층을 누르고 엘리베이터가 출발했는데도 그 여자는 층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방금 쌍욕해서 버튼 안 눌렀다고 알려주는 것도 이상한 것 같고 또 너무 무섭기도 하여 전혀 신경이 안 쓰이는 것처럼 거울을 보고 있었는데요. 그 애는 고개만 돌려 저를 쳐다보는 것도 아니고 엘리베이터 벽에 기대 아예 제 쪽으로 몸을 틀고 대놓고 저를 관찰했습니다. 온 힘을 다해 못 본 척, 신경 안 쓰이는 척하며 절반쯤 올라갔을까? 갑자기 웃는 소리가 났습니다. 예전에 집 앞에서 만났던 그 미친놈이 웃던 소리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온몸에 털이 다 곤두선다는 거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진짜 온몸에 털이 다 곤두서면서 몸 전체 피부가 간질간질간질해지는 느낌이 나요. 그런 느낌을 받으며 저도 모르게 여자의 쪽을 힐끗 쳐다봤는데 얼굴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표정한 검정뿔 태안경을 쓰고 있는 여자의 얼굴뿐이었어요. 물론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지만 그런 얼굴로 입도 벌리지 않고 웃는 것 같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때부터 손과 다리도 막 미친 것처럼 떨리더라고요. 제 몸이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정신이 아득해진다는 기분, 몽롱해진다는 느낌이 들 때쯤 엘리베이터가 저희 층에 도착했다는 안내 목소리가 나오면서 정신이 들었습니다. 허겁지겁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현관문 쪽으로 걸어가다 잠시 멈춰 뒤를 돌아봤는데 분명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는데도 그 여자애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너무 무서웠지만 그래도 이렇게 집에 그냥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 다시 엘리베이터 앞으로 갔는데 엘리베이터는 그냥 그대로 21층에 있었어요. 한참 그대로 망설이다가 수십 번 마음을 다잡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영화에서처럼 다시 엘리베이터를 보니 아무도 없고 뭐 그러지 않았어요.
그 여자애는 그대로 타고 있었습니다. 딱 정확히 엘리베이터 문을 사이에 두고 한참 동안 같이 서 있었나 봐요. 서 있는 위치를 보니까 저는 아무 말도 행동도 못하고 그대로 굳어서 멈춰버렸고 엘리베이터 문은 다시 스르르 닫혔습니다. 그리곤 잠시 뒤에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더라고요. 1층까지. 1층에 엘리베이터가 도착한 거 보면서도 한참을 움직이지 못하다가 집에 들어갔어요. 중3 때 고교 입시 준비하면서 뭔가를 마주쳤을 때 이후로 가장 무서운 경험이었습니다. 잠은커녕 바깥이 밝아올 때까지 몇 시간 동안 방 불을 환하게 켜놓고 그냥 버텼어요. 바깥이 완전히 밝아져 방 불을 꺼야겠다고 생각했을 때쯤 제 폰이 울리더라고요. 동생이었습니다. 동생에게 걸려오는 전화.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한참 고민했는데 결국 안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아 네가 어떻게 나를 그런 취급을 할 수 있느냐고 따지고 싶었지만 그러기엔 재미있냐고 묻던 여자애가 마음에 많이 걸렸어요. 제가 동생과 싸우고 멀어지면 결국 그것들의 뜻대로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평소 같으면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6시 반이면 학원에 도착했어야 하지만 그날은 집에서 쉬기로 마음먹었어요. 두렵기도 했고 또 너무 피곤하기도 했고요. 부모님께서 웬일로 집에 다 왔냐고 물어보시는데 그냥 휴가 냈다고 했습니다. 제가 회사 그만둔 걸 모르셨었거든요. 동생 때문에 그만두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꺼낼 수조차 없었고 점심 먹을 때가 될 때쯤까지 동생과 여친에게 각각 2~3번씩 전화가 왔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핸드폰에 여러 종류의 문자 메시지가 오기 시작했어요. 내용이 막 자극적인 건 없었는데 형제의 소개로 꼭 전도하고 싶다거나 혹은 나누고 싶은 좋은 이야기가 있다며 성경 말씀과 함께 오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버리려다가 유일하게 제가 도와달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분이 생각났어요. 삼촌이셨죠. 그 누구에게 이야기해도 미친놈 취급당할 이야기지만 삼촌은 믿고 도와주실 테니까요. 간단히 지금 좀 뵙고 싶다고 전화를 드리고는 바로 삼촌네 교회로 이동했습니다. 간단히 안부를 여쭙고 바로 그간 있었던 일들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집 앞을 서성이던 그 미친놈과 기도원에서 겪은 일들, 최근 회사를 그만두게 된 사건, 그리고 여친의 교회에서 열고 있었던 기도회와 불과 몇 시간 전 그 여자애를 마주쳤던 일까지 전부. 동생은 그간 있었던 일 등에 대해 삼촌과는 아무런 상의를 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으신 삼촌은 한참 동안 아무런 이야기가 없으셨어요. 그러다 꺼내신 이야기는 제겐 좀 쇼킹했어요. 아직까지는 동생이 주탁이신 것 같지만 저를 건드리는데 재미를 붙인 건 아닌지 걱정이라 하셨습니다. 제게 어떤 방식의 유혹과 시험이 오더라도 굳건히 버텨야 한다는 이야기와 동생이 삼촌 만나는 것을 거부하니 삼촌이 직접 만날 수 있도록 설득해달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혹시나 그게 저를 건드리거나 어제처럼 나타나는 일이 생기더라도 절대 부딪히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흥미를 돋굴 수 있다면서요. 그리고 그때 제 앞에 그게 나타났을 땐 아마 다른 의도가 있었을 거라 추측하셨어요. 굳이 현관 앞과 엘리베이터에서 저를 자극한 건 단순히 약 올리려는 게 아니라 제가 돌출 행동을 하게 만들어 CCTV에 찍힌 장면으로 곤란을 겪게 하려던 건 아닐까 하시더라고요. 이전에 미친놈을 통해서 나타났을 때 서슴없이 싸움 거는 거를 봤으니까요. 그리고 보니 애들도 아니고 어른도 아닌 하필이면 가장 약하다 할 수 있는 어린 여성으로 나타났었지요. 그때는 제가 미쳤었나 봅니다. 삼촌과 이야기를 하고 나니 무섭다기보단 되려 재밌게 돌아간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 보면요. 별달리 해결된 건 없었지만 한결 가벼운 마음을 가지고 나왔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제 원룸으로 돌아갈 엄두는 나지 않더군요. 그게 무서운 건 아니었으나 그날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 동네 사람들이었을 테고 저를 보면 괜시리 뒤에서 수군댈 수도 있으니까요. 여친에게 전화를 걸어 할 말이 있다며 서현역으로 나오라 하고 끊었습니다. 동생도 동생이지만 얘가 더 문제 같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2년이 넘게 만난 여자친구가 저를 그런 취급하는 걸 용납하기 힘들었어요. 별말 없이 알았다고 하고는 한두 시간쯤 지나 나타난 여친에게 아무 말 없이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문자 메시지 한 30개쯤은 그 교회 사람들이 보낸 거였거든요. 의아한 표정으로 받아든 여친은 핸드폰을 보더니 횡설수설 제가 교회에 다시 다녔으면 해서 기도 제목으로 저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런 거라며 변명을 했어요. 그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어제 교회에 갔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정말 제가 뭔가에 시인 것처럼 보이냐고 물었지요.
별 망설임도 없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는 여친의 대답에 뭐라 할 말이 없더군요. 제가 가만히 있자 상황 파악이 안 된 건지 주저리 설명을 시작했어요. 대부분 이미 교회에서 들었던 이야기였고 잠꼬대 이야기는 동생이 무서워서 제게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뿐이라 주장했습니다. 다시 여친에게 2년이나 만난 남자친구가 동성애자로 보이더냐고 되물었습니다. 여친은 한참 가만히 앉아있더니 그건 예전부터 생각했던 거라더군요. 2년이나 만났는데 혼전순결 운운하며 자신을 건드리지 않아 옛날부터 이상했는데 동생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왠지 그런 것 같았답니다. 여친에게 너도 혼전순결 이야기하지 않았냐고. 그러면 나도 너 이상하게 생각해야 되냐는 말에 아무 말도 없이 고개를 떨구길래 분위기가 이상해서 혹시 넌 경험 있냐고 묻고 말았습니다. 대답이 없더라고요. 2년 동안 사람 병신 취급하면서 얼마나 재미있었냐는 제 말에 여친은 자기도 모르게 실언을 했어요. 자기도 얼마 안 됐다는 실언. 그 예감이 맞습니다. 혹시 제 동생이냐는 말에 대답을 안 했거든요. 더 할 말이 없어 일어났습니다. 여친도 저를 잡지 않았고요. 진짜 막말로 동생을 죽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는데 그때는 창피해서 그날만큼은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전화도 못하겠더라고요. 중고등학교를 모두 분당에서 나왔기에 친구들이 주변에 많이 살고 있어 친구들을 불러 여친과 헤어졌다고 발표하고는 미친 듯이 술을 마셨습니다. 행동을 조심했어야 했는데 여친의 바람 상대가 동생이라는 소리를 듣고 이성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서현역에 우후죽순 생겨나던 클럽바에 가서 놀다 보니 어찌어찌 여자분들과 합석까지 성공하게 되더군요. 그러다 나름 마음이 맞았던 한 분과 3차까지 가게 되었는데 오기가 생겼지요. 오늘 진짜 갈 때까지 가보자 하는. 바깥에 나와 차마 말은 못 꺼내고 눈치만 보는데 그분이 먼저 말을 꺼내시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어디 들어가서 좀 쉬었다 가자고. 간단히 먹을 것을 사서 모텔에 들어섰습니다. 오기로 거기까지 들어갔는데 막상 방에 들어오니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머뭇머뭇 거리니 먼저 제게 그야말로 스킨십을 퍼부으셨어요. 모텔에 같이 들어간 분이 워낙 적극적이어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떨리는 것도 떨리는 거지만 20대 후반이 될 때까지 제대로 된 스킨십이라곤 별로 해본 적이 없던지라 한 번도 제가 리드를 하지 못했어요. 참고로 그분은 저보다 눈하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는 바람에 계속 분위기가 끊기자 그분이 먼저 씻고 오겠다고 하고 욕실에 들어가시더군요. 혼자 의자에 앉아있자니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나 싶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서글프기도 했고요. 화가 나는 단계를 이미 한참 넘어서서 그냥 다 제 탓인 것 같은 그냥 딱 죽고 싶은 기분뿐이었습니다. 딱히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해서 들어오기 전 편의점에서 그냥 형식적으로 샀던 술을 꺼내 마시기 시작했어요. 10여 분쯤 지나자 씻으러 들어간 분이 욕실에서 실오라기 하나 안 걸치고 나오셨는데 제가 별 관심도 안 보이고 혼자 술을 마시고 있자 가운을 입고선 얼른 씻고 오라고 기다리겠다고 하더니 금세 잠드시더라고요. 진짜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단 일의 성욕도 들지 않았었습니다. 그냥 한 잔 마시고 핸드폰 보고 또 한 잔 마시고 핸드폰 보고 그것만 반복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원래 술을 잘하진 못했었는데 그날은 그 자리에서만 혼자 소주 한 병에 맥주 몇 캔을 비워도 정신이 멀쩡하대요. 몸은 말을 잘 안 들었지만 사온 술을 다 마시고는 그냥 나갈까 하다가 여자분 혼자 여기에 두고 나가기도 그렇고 해서 대충 씻고 나와 그분 옆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아니,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떴는데 그분이 저를 쳐다보면서 제 몸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비몽사몽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슬쩍 고개를 돌리고 잠든 척 했더니 그분이 한마디 하시더군요. 이것도 재미없어? 라고 말이죠. 그 한마디에 술기운과 잠이 싹 다 달아났었습니다. 그날 처음 본 저한테 이것도 라고 표현할 만한 게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잠시 잊고 있었던 집 앞에서 마주쳤던 그것이 떠올랐거든요.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하고 자는 척은 해야겠는데 정신은 점점 더 말똥말똥해지고 또 그분인지 그것인지 모를 건 계속 저를 만지고 있고 미쳐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여친에게 그런 일을 겪고도 꼴의 자존심은 있다고 그러지 못했어요. 또 도망쳐버리면 안 될 것 같기도 했고요. 대신 동생이 기도원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교회에 안 나간 지 몇 년이나 지난 제가 잘못했다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쉬지 않고 빌었습니다. 제가 끝내 반응을 보이지 않자 결국 그분은 몸을 부스스 일으키더니 옷을 입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나가는 소리는 나지 않더라고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무섭고 두렵긴 했으나 좀 긴가민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하고 단정 지을 만한 뭐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원나잇을 하려 들어왔는데 갑자기 남자놈이 저 같은 반응 보이면 이럴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분명 옷 입는 소리는 났는데 나가는 소리가 들리지 않자 저 여자가 지금 뭐라고 있는 건지 너무 궁금해졌습니다. 계속 망설이다가 잠결에 움직이듯 행동하면서 실눈을 떴다가 저도 모르게 헉 소리를 냈는데요. 진짜 딱 제 얼굴에 거의 맞닿을 정도의 거리에서 저를 보고 있는 그분과 눈이 마주쳤었거든요. 근데 그 표정이 어떻게 표현해야 하나. 그냥 표현하자면 너무 신나 죽겠다는 그런 표정이었어요. 눈에 장난기가 가득한 채로 입을 크게 벌리고는 입꼬리가 잔뜩 말려 올라가서 웃는 입모양의 도드라진 광대뼈. 표현이 잘 안 되는데 굳이 비슷한 표정을 찾자면 삐에로 같은 게 입을 활짝 벌리고 웃는 듯한 표정이랑 비슷하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튼 저는 누워서 옆을 보는 상태로 또 그분은 제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바싹 갖다 댄 채로 또 그 소리를 내더군요. 그 이상한 웃음소리. 그제야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게 또 저를 가지고 놀고 있었다는 것을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도망칠 수도, 부리칠 수도, 그동안처럼 욕설조차도 아무런 생각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멍하니 눈이 마주친 상태에서 빨리 이 순간이 지나가길 바라기만 했지요. 눈조차 깜빡이지 못해 눈이 너무 아픈데 손끝 하나 제 마음대로 움직여지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서로 쳐다보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어지럽다는 느낌이 들면서 엘리베이터에서 그랬던 것처럼 정신이 아득해지고는 이후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도 전혀 기억나지 않아요. 그냥 벨소리에 눈을 떴더니 모텔 주인이 나갈 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술 먹고 꿈꾼 건가 싶어 둘러봤는데 제가 입은 가운 말고 또 다른 가운이 발치에 떨어져 있고 그분이 두고 가셨을 것 같은 립밤이랑 어젯밤 긁었을 모텔 영수증만 화장대에 놓여 있더라고요. 제 카드가 아닌 다른 카드였으니 그분이 긁었겠죠. 후다닥 옷을 입고 뛰어나와 동생에게 집에서 기다리라 전화했습니다. 그때까진 동생은 제가 이미 여친을 만났다는 걸 모르고 있었는지 너무 평온한 목소리로 알았다고. 근데 왜 연락이 안 됐었냐고 묻더라고요. 처음 전화할 때는 더 이상 못하겠다고. 삼촌 댁으로 돌아가서 지내보는 건 어떻겠냐고 이야기하려 전화했던 건데 너무 태평한 목소리라 잠시 잊었던 화가 다시 끌어올랐었어요. 가는 내내 이놈, 연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했는데 막상 집 앞에 도착하니 어떤 말부터 꺼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차마 제 입으로 내 여친이랑 잤냐고 묻는 게 엄청 자존심 상했습니다. 책임을 어떻게 물어야 하나 막막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방금 그것과 직접 마주치기까지 했는데 이걸 전적으로 얘들의 잘못이라고만 봐야 하나 싶었습니다. 집에 들어가진 않고 거의 1시간 가까이 창문만 쳐다보면서 담배 몇 대를 피우다가 일단 사실관계를 동생에게 확인하고 행동해야겠다고 생각을 정리했어요.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참을인자를 새기면서 천천히 걸어갔어요. 혹시나 집에 교회 사람들이 와 있진 않을까 싶기도 했고 동생이 집에서 혼자 뭐 하는지 궁금하기도 하여 살짝 내부 소리를 엿들었는데 아무런 소리도 나질 않더라고요. 그 앞에서도 꽤나 망설이다가 현관을 벌컥 열었습니다. 동생은 현관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제 여친이랑 같이요. 둘 다 현관문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있었어요. 물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여친의 이야기가 전부 사실이었다는 걸요. 그냥 저도 침묵. 그 둘도 침묵. 한참 쳐다보다가 짐 챙겨서 나가라고 딱 한마디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 말 없냐고 동생에게 물었어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면 해보라 하긴 했는데 동생과 여친이 제게 무슨 할 말이 있었겠어요. 서로 침묵만 길어져 그만 일어나라고. 그리고 빨리 짐 싸서 삼촌께 가보라고. 찾으신다고 하고 막 뒤돌아 나오려는데 여친이 절 붙잡았습니다. 자기 목소리도 듣기 싫겠지만 잠시만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모든 걸 다 놓고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인내심을 발휘해 목소리 한번 높이지 않고 동생에게 짐 싸서 꺼지라 한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란 게, 아니, 제 마음이란 게 참 이상하대요. 뻔히 무슨 일이 있었고, 사람의 도리도 지키지 못한 인간이라는 걸 알면서도 잡아주니까 왠지 모르게 좀 좋더라고요. 여튼 그땐 그랬어요. 동생은 짐을 싸라고 두고 여친하고만 커피숍에 갔습니다. 머리로는 이건 절대 아니란 걸 알면서도 마음이 그렇게 하게 만들더라고요. 주문한 음료를 반절 이상 마실 때까지 둘 다 아무런 말도 안 했습니다. 겉으론 나름 차가운 표정으로 고개 숙인 여친을 노려보듯 쳐다보고 있었지만 머릿속으론 이제 다신 둘이 이렇게 볼 일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한순간도 다른 곳을 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한참 동안 말이 없던 여친이 꺼낸 이야기는 결국은 그냥 핑계였어요. 자기도 살면서 종교에 대해 예민하게 굴거나 광적으로 빠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도대체 왜 이 모든 일들이 이렇게까지 꼬이게 됐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하더군요. 후원자의 밤 전까진 복지관의 불교의식에 대해 좀 꺼림칙하긴 하나 그렇게까지 싫거나 거부감이 들지도 않았는데 그 자리에 나선 동생의 돌발 행동에 잠시 취했던 것 같다고 했어요. 마치 잃어버린 양심을 찾은 듯한 그런 기분이었다고요. 양심을 찾아서 그랬냐는 제 말에 울먹이면서 자기도 도대체 왜 일이 여기까지 흘렀는지 진짜 모르겠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자기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동생이 그랬던 것처럼 뭐에 홀려서 이렇게까지 온 것 같다고요.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빌어주길 바랐던 제 바람과는 다르게 핑계만 대는 여친에게 그제서야 정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보고 뭐 어떻게 하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설마 이해해달라고 하는 소리는 아니지? 그러자 여친이 답했죠. 다는 아니더라도 정말 미안하지만 조금은 해주면 안 될까? 저는 짜증나는 투로 답했습니다. 내가 보기엔 그냥 니네 둘 다 미친 것 같아. 귀신이고 막이고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이상한 게 나타난다는 건 나도 아는데 내 여자친구로서 내 동생과 어떻게 그러냐? 그게 말이 돼? 여친이 답했습니다. 오빠도 알잖아. 주변 사람들한테 자꾸 뭔가 이상한 꼬임이 있는 거. 그거에 넘어갔다고 생각해주면 안 돼. 용서해달라는 말은 절대 아니야. 근데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내가 의지가 약해서 마귀한테 현혹됐다고 쳐. 근데 오빠도 그거한테 현혹돼서 계속 이상하게 굴었었잖아. 직접 겪어봤으니 조금이라도 이해해 줄 수 있지 않아? 저는 말했습니다. 너 진짜 제정신이 아닌가 본데 난 단 한 번도 그 마귀라는 거한테 현혹된 적이 없어.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날 때마다 부딪혀서 쫓아내면 쫓아냈지.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나 솔직히 너와 정 털어내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니까. 마귀든 귀신이든 그런 타령은 그만하자. 딱 이 커피 한 잔 다 마시면 나갈 거야. 그러자 여자친구는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하는 말 끊지만 말고 듣고만 있어줘. 오빠도 내 얼굴 보는 거 끔찍할 테니까 이 얘기 끝나면 내가 먼저 일어날게. 오빠 그날 교회 왔었으면 내가 하는 이야기 다 들었겠네. 엄청 놀랐겠다. 그치? 근데 오빠, 이런 말 진짜 미안한데 오빠 하는 행동들 진짜 친구랑 완전히 똑같았어. 오빠 엄청 걱정하면서 나한테 사정을 이야기하길래 목사님이랑 상담하다가 기도회를 열었던 거야. 오빠 지금 우리 만나러 여기 와서 했던 행동들도 그래. 오빠 방금 여기 와서도 집에 바로 안 들어오고 창밖에서 한참 우리 쳐다보기만 했잖아. 오빠 온 거 이미 알고 창밖에 내다보는데 그러더라. 자기 친구도 딱 그 자리에서 저런 표정으로 자기 쳐다보고 있었다고. 현관으로 걸어오길래 금세 들어올 것 같아서 같이 오빠한테 용서 빌자고 무릎 꿇고 기다렸는데 안 들어오더라고. 밖에서 우리 엿듣고 있는 걸까봐 너무 무섭다고. 우리 그런 이야기 하고 있었어. 오빠 진짜로 혹시 그러고 있었다면 뭔가 느껴지는 거 전혀 없었어? 여친은 이후에도 주저리주저리 이상한 말들을 늘어놓다가 조심해서 지내란 말을 남기고 먼저 사라졌습니다. 전 몇 시간쯤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일어났어요. 그때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마귀라는 건 물론 성경에 분명 기록되어 있기는 하나 그저 상징적인 표현인 건 아닐까. 사람이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나 상황이 생기면 그걸 마귀나 귀신의 짓으로 여겨버리는 건 아닐까. 그간 내게 일어났던 일들도 마귀가 그런 것이 아닌 그냥 단순히 우연의 악연이 겹쳐 일어난 사건일 뿐인데 너무 쉽게 마귀 짓이라 여긴 건 아닐까. 어떻게 해서든 이성적으로 이해해보려 노력했지만 그 마귀라는 거,
귀신이라는 걸 부정할 수는 없어라고요. 심지어 불과 몇 시간 전 모텔에서의 그분 말과 웃음소리, 표정까지 생생했으니까요. 다음 날 동생에게 짐을 완전히 정리했고 자기는 그냥 아는 사람 도움을 받아 따로 방을 얻었다면서 잘못했다고. 형은 볼 낯이 없어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다는 문자가 왔었습니다. 당연히 단문은 하지 않았지요. 이후로는 이상한 일을 겪거나 별다른 사건 없이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이후 전 너무 운이 좋게 시험에 합격하여 모 시청에서 일하고 있고 아쉽지만 아직까지 여자를 사귀지 않고 있어요. 동생은 1년쯤 있다가 제 전 여친과 결혼했어요. 전 여친이 제 가족이 되었지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도 동생과는 아주 가끔씩 안부를 주고받는 사이는 유지하고 있어요. 전 물론 지금도 마귀나 사탄, 귀신의 존재를 당연히 믿습니다. 여전히 교회는 안 가고 있지만요. 앞서 겪었던 모든 일들이 마귀가 그런 것이 아닌 이상한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 신께서 하신 건 아닐까 하고 생각하면 좀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 마귀라는 것도 결국 신께서 하시는 일을 거역할 순 없을 테니까요.